대한민국 상위 1%만이 거주한다는 서울 한남동의 고급 주택가에서도 가장 웅장한 위용을 자랑하는 한조그룹 회장 한광철의 저택은 오늘따라 유난히 화려한 불빛을 내뿜으며 밤하늘을 수놓고 있었는데, 그 화려함 속에는 초대받지 못한 이방인에 대한 차가운 경멸과 숨막히는 저기가 도사리고 있어 마치 거대한 짐승의 아가리처럼 느껴졌다. 정재계의 거물들과 유명 인사들이 질비하게 늘어선 주차장에는 억소리 나는 수입차들이 보란듯이 주차되어 있었고,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온 낡고 찌그러진 국산 소형차 한 대는 마치 백조무리에 섞인 오리처럼 초라하기 그지없는 모습으로 구석진 곳에 처박혀 있었는데, 차에서 내린 남자의 모습 또한 그 차와 별반 다를 바 없이 남루했다. 낡아서 번들거리는 싸구려 양복을 입고 넥타이조차 제대로 매지 못한 채 주눅든 표정으로 서 있는 간구는 오늘 이 화려한 파티의 유일한 오점이자 한광철 회장의 70번째 생일 파티 분위기를 망치는 주범으로 지목되어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을 온몸으로 받아내고 있었다. 간구는 익숙한 듯 고개를 숙이고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비웃음과 경멸 어린 시선들을 묵묵히 견뎌내고 있었지만, 사실 그의 깊은 눈동자 속에는 그 누구도 감지하지 못한 서늘한 한기가 감돌고 있었으며, 이는 그가 단순히 무능력한 경비원이 아니라는 것을 암시하는 듯했다. 그는 겉으로는 주눅든 사위 행세를 하고 있었지만 그의 예민한 청각은 파티장 곳곳에서 들려오는 사람들의 속삭임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있었는데, 대부분은 한조그룹의 막내딸인 서연이 어쩌다 저런 볼품없는 경비원 나부랭이와 결혼해서 집안 망신을 시키는지 모르겠다는 조소 섞인 내용들이었다. 간구는 주머니 속에 깊숙이 찔러 넣은 손으로 투박한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며 지금 당장이라도 이 가식적인 공간을 폭파해버릴 수 있는 힘을 가진 자신이 고작 이런 취급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에 묘한 아이러니를 느꼈으나, 아직은 때가 아니라는 생각에 입술을 굳게 다물고 인내심을 발휘하여 그저 멍청하고 무능한 사위의 가면을 더욱 견고하게 뒤집었었다. 그때 연 회장의 거대한 문이 열리고 오늘의 또 다른 주인공이자 간구가 지켜야 할 유일한 존재인 아내 한서연이 5살 배기 아들 민준의 손을 잡고 들어서자 웅성거리던 장내가 일순간 조용해지며 모든 이목이 그녀에게 집중되었다. 한때 사교계의 꽃이라 불리던 그녀였지만 가족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가난한 경비원인 간구를 선택한 대가는 혹독하여 화려한 드레스 대신 수수한 정장을 입은 그녀의 얼굴에는 지울 수 없는 피로와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타고난 기품과 아름다움은 여전하여 보는 이들의 탄식을 자아냈다. 서연은 주위의 차가운 시선에 위축된 듯 고개를 숙인 남편 간구를 발견하고는 안쓰러움과 미안함이 뒤섞인 표정으로 다가와 그의 손을 살며시 잡았는데, 그녀의 손끝에서 전해지는 미세한 떨림은 그녀가 지금 얼마나 큰 용기를 내어 이 자리에 서 있는지를 짐작하게 했으며, 간구는 그런 아내의 손을 말없이 꽉 잡아주며 안심시키려 노력했다. 하지만 평화로운 순간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으니 파티의 주인공인 한광철 회장이 수행원들을 대동하고 나타나자 좌중은 홍해처럼 갈라지며 그에게 길을 내어주었고, 그의 시선은 정확하게 구석에 서 있는 간구와 서연 그리고 어린 민준에게 꽂혔다. 한 회장은 노골적으로 불쾌한 기색을 드러내며 혀를 찾고 마치 더러운 오물을 본 듯한 눈빛으로 간구의 낡은 양복을 훑어보며 주위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면박을 주기 시작했는데, 그 목소리에는 사위에 대한 존중이라고는 눈을 씻고 찾아볼 수 없었다. 자네는 1년에 한 번뿐인 장인 생일에도 곰팡내 나는 경비복 냄새를 풍기며 와야겠냐는 그의 독설은 비수처럼 날아와 간구의 가슴이 아닌 서연의 가슴에 꽂혔고, 주위 사람들은 마치 재미있는 광대를 구경하듯 입을 가리고 킬킬거리며 그들의 불행을 안주삼아 즐기고 있었다. 서연은 치밀어 오르는 모멸감을 억누르며 떨리는 목소리로 아버지를 향해 그만하시라고 호소했지만, 한 회장은 오히려 콧방귀를 뀌며 네가 부모 말을 거역하고
제 발로 시궁창에 들어갔으니 그 꼴을 당하는 것이라며 딸에게 더 큰 상처를 주었다. 그때 민준이 낯선 환경과 사람들의 적대적인 분위기에 겁을 먹고 울음을 터뜨리자 한 회장의 얼굴은 불그락푸르락해지며 당장 저 시끄러운 것을 내보내라고 고함을 질렀고, 아이의 울음소리는 화려한 파티장의 음악 소리를 뚫고 사람들의 귓가에 날카롭게 파고들었다. 간구는 황급히 민준을 안아 올리며 달래려 했지만 아이는 아빠의 품에서도 쉽게 진정하지 못하고 자지러지게 울어대어 간구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 그는 속에서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죄송하다는 말을 반복해서 내뱉어야만 했는데 이는 그가 살아오면서 가장 하기 힘든 말 중 하나였다. 분위기가 험악해질 대로 험악해진 그 순간, 연 회장의 입구에서 소란스러운 환호성과 함께 말끔한 명품 슈트를 차려입은 훤칠한 남자가 등장하여 모든 이들의 시선을 단번에 사로잡았으니 그는 바로 국내 굴지의 대기업인 태진그룹의 후계자이자 서연의 옛 정략결혼 상대였던 최태민이었다. 그는 마치 개선장군처럼 당당한 걸음걸이로 걸어와 한 회장에게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며 최고급 와인과 황금으로 장식된 골프채 세트를 선물로 내밀었고, 한 회장은 조금 전까지의 험악한 표정을 싹 거두고 입이 귀에 걸릴 듯한 미소를 지으며 그를 반갑게 맞이했다. 최태민은 한 회장과 담소를 나누면서도 뱀처럼 교활한 눈빛으로 서연을 끈적하게 훑어보았고, 그 옆에 서 있는 강구에게는 벌레를 보는 듯한 경멸 어린 시선을 보내며 노골적으로 그를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다. 최태민은 일부러 강구가 들고 온 초라한 쇼핑백, 그 안에는 강구가 몇 달치 월급을 털어 산 홍삼 세트가 들어있었는데 그것을 발로 툭 건드리며 요즘 경비원들은 월급을 많이 받나 보다고 비아냥거렸다. 그는 주위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간구에게 인사를 건네는 척하며 악수를 청했는데, 간구가 손을 내밀자 그는 손을 잡는 대신 자신의 재킷 안주머니에서 수표 한 장을 꺼내 간구의 낡은 양복 주머니에 꽂아주며 거지에게 적선을 하듯 모욕을 주었다. 오늘은 좋은 날이니 맛있는 거나 사 먹고 떨어지라는 최태민의 말에 연 회장은 폭소의 도가니가 되었고, 간구는 주먹을 꽉 쥐어 손톱이 살을 파고들 정도로 분노를 참아내며 무표정한 얼굴로 그 수표를 바라보기만 했다. 서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 앞으로 나서며 최태민의 뺨을 올려붙이려 했으나 그녀의 손은 허공에서 한 회장의 경호원들에게 제지당했고, 그녀는 억울함과 분노로 온몸을 떨며 소리 없는 비명을 질렀다. 한 회장은 딸의 행동에 격노하여 당장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지 않으면 너뿐만 아니라 저 건방진 놈과 애새끼까지 길바닥에 나앉게 만들겠다고 으름장을 놓았고, 이것은 단순한 협박이 아니라 실제로 그가 충분히 행할 수 있는 잔인한 처사임을 모두가 알고 있었다. 간구는 경호원들에게 붙들려 발버둥 치는 아내와 겁에 질려 파랗게 질린 아들을 보며 그동안 자신이 지켜왔던 인내심의 한계가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고, 그의 눈빛은 더 이상 무기력한 경비원의 것이 아니라 전장을 지배하는 포식자의 그것으로 돌변하기 시작했다. 간구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들어 한 회장과 최태민, 그리고 자신을 비웃던 연 회장의 모든 사람들을 차례로 둘러보았는데, 그의 눈빛과 마주친 사람들은 알 수 없는 오한을 느끼며 슬금슬금 뒷걸음질 쳤다. 그는 경호원들의 손을 뿌리치지도 큰 소리로 반박하지도 않았지만 그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이한 압박감은 공기의 흐름마저 바꾸어 놓는 듯 했고, 그는 나직하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오늘은 이만 물러가겠다고 말하며 서연과 민준을 감싸 안았다. 최태민은 간구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아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내 놈이 감히 어디라고 눈을 치켜뜨냐고 시비를 걸었지만, 간구는 그를 투명 인간 취급하며 아내와 아이를 데리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연 회장을 빠져나갔다. 차가운 밤바람이 부는
저택 밖으로 나온 세 식구는 한동안 말없이 걷기만 했고, 서연은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간구에게 미안하다고 오열했는데, 그녀의 눈물은 간구의 심장을 후벼 파는 듯한 고통을 안겨주었다. 간구는 낡은 소형차 아내와 아이를 태우고 운전석에 앉아 100미러로 멀어지는 한광철의 저택을 응시하며 오늘 자신이 겪은 수모와 아내의 눈물, 그리고 아이의 공포를 절대 잊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을 주며 이제 더 이상 숨어 지내는 생활을 끝낼 때가 왔음을 직감했고, 어둠 속에 잠긴 그의 눈동자는 복수의 불길로 타오르며 그동안 봉인해 두었던 진짜 자신의 모습, 세계 최대의 민간 군사기업 K가드의 수장으로서의 본능을 일깨우기 시작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민주는 지쳐 잠이 들었고, 조수석에 앉은 서연은 창밖만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는데, 그 한숨 소리는 강구에게 그 어떤 비난보다 더 무겁게 다가왔다. 좁고 허름한 임대 아파트 주차장에 도착한 강구는 잠든 아이를 안고 집으로 올라가 침대에 눕힌 뒤 베란다로 나와 담배를 한 대 피우려다 말고 주머니 속에 있던 최태민이 꽂아준 구겨진 수표를 꺼내보았다. 그는 수표를 갈기갈기 찢어 허공에 날려보내며 휴대폰을 꺼내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는데, 신호가 가기도 전에 상대방이 전화를 받았고, 간구는 평소에 어눌한 말투가 아닌 차갑고 위험 있는 목소리로 짧게 명령을 내렸다. 준비해. 휴가는 끝났다. 전화기 너머에서는 당황한 듯 잠시 침묵이 흘렀으나 이내 절도 있는 대답이 들려왔고, 간구는 전화를 끊으며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는데 흐린 구름 뒤에 숨어있던 달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며 그의 얼굴을 비추었다. 그의 얼굴은 더 이상 사람 좋은 경비원의 얼굴이 아니었으며 수만 명의 용병을 거느리고 전 세계 분쟁 지역을 누비던 냉혹한 지휘관의 얼굴로 돌아와 있었고, 그의 머릿속에는 이미 한조그룹과 태진그룹을 무너뜨리기 위한 거대한 체스판이 그려지고 있었다. 그는 거실로 들어와 잠든 아내의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속으로 맹세했는데, 다시는 당신과 우리 아이가 눈물 흘리지 않게 하겠다는, 그리고 그들에게 진정한 지옥이 무엇인지 보여주겠다는 다짐이었다. 한편 파티가 끝난 한광철 회장의 저택 서재에서는 한 회장과 최태민이 마주 앉아 은밀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는데, 그들의 대화 주제는 단연 서연의 이혼과 두 그룹 간의 합병에 관한 것이었다. 최태민은 거만한 자세로 소파에 기대앉아 와인을 흔들며 그 경비원 녀석 하나 처리하는 건 일도 아니라며 자신만만해했고, 한 회장은 그런 최태민을 흡족하게 바라보며 하루빨리 일을 진행시키라고 독촉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건드린 사람이 그저 힘없는 개미가 아니라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건드린 것임을 꿈에도 모른 채 다가올 파멸의 그림자가 이미 저택의 담장을 넘어오고 있다는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승리에 샴페인을 터뜨리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간구는 평소와 다름없이 경비복을 입고 출근길에 나섰지만 그의 눈빛은 어제와 확연히 달라져 있었고 그의 발걸음에는 묵직한 힘이 실려 있었다. 그는 자신이 근무하는 중소기업 건물의 경비실로 향하지 않고 도심 한복판에 위치한 초고층 빌딩 K가드 코리아 지부의 비밀 입구로 향했는데, 그곳은 일반인들에게는 존재조차 알려지지 않은 보안 구역이었다. 홍채 인식과 정맥 인식을 거쳐 육중한 철문이 열리자 검은 양복을 입은 수십 명의 요원들이 일제히 허리를 숙이며 그를 맞이했고, 그들의 눈에는 존경과 경외심이 가득했다. 간구는 그들의 인사를 눈짓으로 받으며 상황실로 들어섰고, 거대한 스크린에는 한조그룹과 태진그룹의 주가 현황과 비리 자료들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었다. 그의 신복이자 K가드 코리아의 지부장인 박 실장이 다가와 정중하게 브리핑을 시작했는데, 그의 보고에 따르면 최태민은 이미 뒷골목의 깡패들을 고용하여
간구에게 물리적인 위협을 가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간구는 피식 웃으며 스크린 속 최태민의 사진을 응시했고, 감히 내 가족을 건드린 대가가 얼마나 혹독한지 뼈저리게 느끼게 해주겠다며 차가운 명령을 내렸다. 그는 오늘 밤 그들이 보낸 쥐새끼들이 자신을 찾아올 것을 알고 있었기에 오히려 그 상황을 역이용하여 자신의 복귀를 알리는 화려한 신호탄으로 삼을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퇴근 시간 무렵 간구는 일부러 인적이 드문 골목길을 택해 집으로 향했고, 예상대로 어두운 골목 어귀에는 쇠파이프와 강목을 든 험상궂은 사내들이 진을 치고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은 간구를 보자마자 비열한 웃음을 흘리며 포위망을 좁혀왔고, 대장처럼 보이는 자가 최태민의 이름을 들먹이며 오늘 내 제삿날이니 얌전히 있으라고 협박했다. 간구는 그들의 위협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며 손목을 가볍게 돌렸는데, 그 여유로운 모습에 오히려 깡패들이 당황하여 주춤거렸다. 그 순간 골목의 가로등이 일제히 꺼지며 칠흑 같은 어둠이 내려앉았고, 어둠 속에서 둔탁한 타격음과 뼈가 부러지는 소리, 그리고 고통에 찬 비명소리가 연이어 터져나왔다. 불과 1분도 차에되지 않아 다시 가로등이 켜졌을 때 바닥에는 10여 명의 사내들이 거품을 물고 쓰러져 신음하고 있었고, 그 한가운데 서 있는 간구의 옷에는 먼지 하나 묻지 않은 상태였다. 그는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치는 우두머리에 멱살을 잡고 들어올리며 가서 주인에게 전하라고 나지막이 속삭였다. 사냥은 시작되었다고 간구는 쓰러진 자들을 뒤로하고 유유히 골목을 빠져나왔으며, 그의 뒷모습은 거대한 폭풍이 몰아치기 전에 고요함처럼 위태롭고도 강렬한 기운을 내뿜고 있었다. 이제 서막은 올랐고 가난한 경비원으로 위장했던 제왕의 귀환은 서울의 밤을 뜨겁게 달굴 준비를 마쳤다. 집에 돌아온 그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곤히 잠든 아들의 볼에 입을 맞추고 불안해하는 아내를 안심시켰지만, 그의 내면에서는 이미 거대한 전쟁이 시작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잿빛 구름이 잔뜩 낀 하늘은 금방이라도 비를 쏟아낼 듯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고, 간구가 출근한 경비 용역업체의 사무실 공기 또한 그 날씨만큼이나 음산하고 탁하게 고여 있어 숨을 쉬기조차 힘들 지경이었다. 낡은 철제 책상 뒤에 거만하게 다리를 꼬고 앉아있는 관리소장은 입에 문 담배를 깊게 빨아들이며 간구를 향해 희뿌연 연기를 내뿜었고, 그 연기 속에서 드러난 그의 누런 이빨과 비열한 미소는 보는 이로 하여금 구역질을 유발하기에 충분했다. 그는 책상 위에 놓인 해고 통지서를 손가락으로 톡톡 두드리며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간구에게 해고를 통보했는데, 그 이유는 근무 태만과 고객 불만이라는 터무니없는 핑계였지만, 간구는 이미 예상했다는 듯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고 그저 담담한 표정으로 그를 응시할 뿐이었다. 소장은 간구가 당황하거나 애원하지 않자 오히려 김이 샌 듯 인상을 찌푸리며, 최태민 전무님께서 특별히 신경 써서 처리하라고 지시하신 사항이니 억울해할 것 없고 주제 파악이나 제대로 하고 살라며 비아냥거리는 말투로 간구의 마지막 자존심을 긁어대려 애썼다. 간구는 소장의 뻔뻔한 태도에 화를 내는 대신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띠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는데, 그 미소는 소장이 평생 경험해보지 못한 종류의 서늘함을 담고 있어 소장은 순간적으로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다. 간구는 아무런 미련도 없다는 듯 자신의 낡은 사물함에서 몇 가지 소지품을 챙겨 들고 돌아섰는데, 그가 문을 열고 나가는 뒷모습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운은 쫓겨나는 패배자의 것이 아니라 마치 거추장스러운 짐을 벗어던진 여행자의 홀가분함과 같아 소장은 왠지 모를 패배감에 휩싸여 멍하니 그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건물 밖으로 나온 간구는 차가운 아침 공기를 깊이 들이마시며 하늘을 올려다보았고,
이제 더 이상 무능한 경비원 연극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에 묘한 해방감을 느끼며 주머니 속에 휴대폰을 꺼내들었다. 액정에는 부재중 전화가 수십 통 찍혀 있었는데 대부분은 장인어른인 한광철 회장과 그의 비서실에서 걸려온 것으로 보아 그들이 자신을 얼마나 압박하고 싶어 하는지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었다. 같은 시각 서울 도심의 마천루 꼭대기에 위치한 태진그룹의 전무실에서는 최태민이 분노를 참지 못하고 고급 양주병을 벽에 집어던지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있었는데 바닥에 산산조각난 유리조각과 붉은 액체는 마치 피처럼 흩뿌려져 섬뜩한 광경을 연출하고 있었다. 그의 앞에는 어젯밤 골목길에서 간구에게 처참하게 당하고 돌아온 깡패들의 우두머리가 붕대를 칭칭 감은 채 무릎을 꿇고 벌벌 떨고 있었는데 그는 자신이 겪은 일을 설명하면서도 공포에 질려 말을 더듬으며 간구가 평범한 인간이 아니라고 횡설수설했다. 최태민은 그 말이 변명으로밖에 들리지 않아 우두머리의 정강이를 구둣발로 걷어차며 고작 경비원 나부랭이 하나 처리하지 못하고 꼴사납게 돌아온 주제에 무슨 헛소리를 짓거리냐고 윽박질렀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싹트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완벽한 계획에 오점이 생겼다는 사실을 견딜 수 없어 했으며 간구라는 존재가 단순히 귀찮은 벌레가 아니라 자신의 앞길을 막는 거대한 장애물이 될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을 애써 지우려 노력했다. 최태민은 흐트러진 호흡을 가다듬으며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치고 창밖에 서울 풍경을 내려다보았는데 그의 머릿속에는 간구를 짓밟고 서연을 차지하여 한조그룹을 통째로 삼키려는 야망이 독사처럼 꿈틀거리고 있었다. 그는 간구를 직접 건드리는 것이 예상보다 쉽지 않다면 그가 가장 아끼고 목숨보다 소중히 여기는 약점을 공략하여 스스로 무릎 꿇게 만들기로 작정하고 비릿한 미소를 지었다. 그는 비서에게 인터폰을 연결하여 당장 차를 대기시키라고 명령한 뒤 서연과 그녀의 아들 민준이 자주 가는 유치원 근처의 공원으로 향할 준비를 하며 사악한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 시작했다. 그는 이 방법이 비열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승리를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이 자신의 철학이자 성공의 비결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기에 일말의 죄책감도 느끼지 않았다. 한편 서연은 남편이 해고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억장이 무너지는 심정으로 유치원에서 민준을 일찍 데리고 나와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아 멍하니 아이가 노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는 아버지의 강압과 남편의 실직, 그리고 앞으로 닥쳐올 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숨이 턱턱 막혀왔지만 해맑게 웃으며 미끄럼틀을 타는 민준의 모습을 보며 애써 눈물을 삼키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선택한 사랑이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하고 싶었지만 현실의 벽은 너무나 높고 단단하여 그녀를 끊임없이 좌절하게 만들었고 이제는 정말 한계에 다다른 것 같은 절망감이 그녀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었다. 그때 검은색 최고급 세단 한 대가 공원 입구에 멈춰 섰고 차에서 내린 최태민이 수행원들을 대동하고 그녀를 향해 걸어오자 공원의 평화로운 분위기는 순식간에 깨져버리고 말았다. 최태민은 마치 우연히 지나가다 들른 사람처럼 가장하며 서연에게 다가와 능글맞은 미소를 지으며 인사를 건넸지만 서연은 그를 보자마자 반사적으로 몸을 굳히며 민준을 자신의 뒤로 숨겼다. 최태민은 그런 서연의 반응을 즐기기라도 하듯 여유로운 태도로 벤치에 앉아 다리를 꼬며 남편이 직장을 잃어서 생활이 막막할 텐데 자신이 도움을 줄 수 있다며 은근한 유혹을 던졌다. 하지만 서연은 단호한 표정으로 그의 제안을 거절하며 당장 돌아가달라고 요구했는데 최태민은 표정을 싹 바꾸며 서연의 뒤에 숨어 겁에 질린 눈으로 자신을 쳐다보는 민준에게 시선을 고정했다. 그는 천천히 손을 뻗어
민준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려 했고, 서연이 기겁하며 아이를 안고 뒤로 물러나자 낮은 목소리로 속삭이듯 말했다. 아이가 참 예쁘네요. 그런데 세상이 워낙 험해서. 이런 예쁜 아이들이 갑자기 사고를 당하는 일이 종종 있더라고요. 교통사고라든지 실종이라든지. 그 말은 명백한 협박이었고 서연의 심장은 공포로 꽁꽁 얼어붙는 것만 같았는데 최태민은 만족스러운 듯 자리에서 일어나며 명함 한 장을 서연의 손에 쥐어주었다. 그는 생각할 시간을 줄 테니 현명한 선택을 하라며 간구와 이혼하고 자신의 곁으로 오지 않으면 민준의 안전을 장담할 수 없다는 무언의 압박을 남기고 유유히 사라졌다. 서연은 멀어지는 최태민의 차를 바라보며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고 영문을 모르는 민준을 꽉 껴안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공포에 떨어야만 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고 남편에게 이 사실을 알리면 그가 무모한 짓을 저지를까봐 두려우면서도 혼자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벅찬 현실에 절망했다. 집으로 돌아온 간구는 텅 빈 집안에 감도는 냉기를 느끼며 불길한 예감에 사로잡혔는데 안방 문을 열자 침대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떨고 있는 서연과 그 곁에서 잠든 민준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간구는 한 걸음에 달려가 서연을 안아주며 무슨 일이냐고 물었고 서연은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며 오늘 공원에서 있었던 일과 최태민의 협박을 털어놓았다. 그녀의 말을 듣는 동안 간구의 표정은 차갑게 굳어갔고 그의 눈동자 속에서는 활화산 같은 분노가 끓어오르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단순히 남편으로서의 분노를 넘어선 자신의 가장 소중한 성격을 침범당한 수컷의 본능적인 살이었다. 그는 최태민이 자신을 건드리는 것은 참을 수 있었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아들을 볼모로 삼아 아내를 협박했다는 사실에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다고 판단했다. 간구는 떨고 있는 아내를 안심시키며 따뜻한 물을 가져다 주었고 그녀가 진정되어 잠들 때까지 곁을 지키며 머리카락을 쓰다듬어 주었는데 그의 손길은 더없이 부드러웠지만 그의 머릿속은 이미 차가운 이성으로 무장되어 복수의 계획을 구체화하고 있었다. 서연이 잠든 것을 확인한 간구는 조용히 방을 나와 베란다로 향했고 어둠 속에서 불을 붙이지 않은 담배를 입에 물고 도시의 야경을 내려다보며 결단을 내렸다. 이제 더 이상 숨어있을 이유도 참을 이유도 없었기에 그는 주머니에서 낡은 휴대폰이 아닌 최신형 암호화 위성폰을 꺼내들었다. 그는 단축번호 1번을 눌렀고 신호가 연결되자마자 낮고 굵은 목소리로 코드 레드, 작전명 네메시스를 발동한다. 전 병력 소집하고 정보팀은 태진그룹과 한조그룹의 모든 약점을 24시간 내에 찾아내라. 라고 명령했다. 전화기 너머의 박 실장은 간구의 목소리에서 뿜어져 나오는 살기를 감지하고 즉각적인 복명을 외쳤고 간구는 전화를 끊으며 밤하늘을 향해 차가운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는 이제 경비원 간구라는 껍데기를 완전히 벗어던지고 전 세계 분쟁 지역에서 사신이라 불리며 공포의 대상이었던 K가드의 총수로서의 본 모습을 드러내기로 했다. 그는 방으로 돌아와 낡은 옷장에 숨겨두었던 검은색 서류 가방을 꺼냈는데 그 안에는 그의 진짜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들과 막대한 자금을 움직일 수 있는 블랙카드 그리고 특수 제작된 권총 한 자루가 들어있었다. 그는 권총을 꺼내 탄창을 확인하며 차가운 금속성의 감촉을 느꼈고 이 무기가 다시는 사용될 일이 없기를 바랐지만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악마와도 손을 잡을 각오가 되어 있었다. 다음 날 새벽 간구는 서연이 깨기 전에 아침 식사를 준비해놓고 메모 한 장을 남긴 채 집을 나섰는데 메모에는 걱정하지 마.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갈 거야. 나만 믿어. 라는 짧은 문구가 적혀 있었다.
그는 택시를 타고 강남의 한 허름한 건물 지하 주차장으로 향했고, 그곳에 비밀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5층으로 내려가자 최첨단 보안 시스템으로 보호받는 K가드 코리아의 작전 상황실이 모습을 드러냈다. 수십 개의 모니터와 바쁘게 움직이는 요원들, 그리고 벽면 가득 채운 한조그룹과 태진그룹의 조직도와 비리 자료들은 그가 가진 힘의 크기를 실감하게 했고, 요원들은 간구가 들어서자 일제히 기립하여 경례를 붙였다. 간구는 중앙의 지휘석에 앉아 박 실장이 건넨 태블릿 PC를 받아들고 화면을 훑어보았는데, 그곳에는 최태민이 저지른 불법 비자금 조성, 뇌물수수, 그리고 과거의 폭행 사건들까지 낱낱이 기록되어 있었다. 간구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박 실장에게 첫 번째 타깃을 지정해 주었는데, 그것은 바로 태진그룹의 자금줄 역할을 하는 페이퍼 컴퍼니였다. 그는 이 회사를 공중분해시켜 최태민의 손발을 묶고, 동시에 한광철 회장이 추진하고 있는 신도시 개발 사업의 치명적인 결함을 언론에 흘려 그들의 신뢰도를 바닥으로 떨어뜨릴 계획이었다. 이것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상대를 철저하게 파멸시켜 다시는 일어설 수 없게 만드는, 말 그대로 전쟁의 시작이었다. 간구는 화면 속 최태민의 사진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이놈이 가진 것 중 가장 소중한 것부터 하나씩 빼앗는다. 그 시작은 돈이 될 것이고 마지막은 놈의 목숨보다 소중한 자존심이 될 것이다 라고 선언했다. 상황실의 요원들은 간구의 명령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고, 사이버전 팀은 태진그룹의 서버에 침투하여 금융기록을 조작하고 자금을 동결시키는 작업에 착수했다. 간구는 지휘석에 앉아 실시간으로 무너져가는 태진그룹의 주가 그래프를 바라보며 차 한 잔의 여유를 즐겼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사냥감을 노리는 맹수처럼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지금 이 순간 자신을 경비원이라 무시하며 짓밟았던 그들이 곧 닥쳐올 재앙 앞에서 어떤 표정을 지을지 상상하며 잔인한 희열을 느꼈다. 간구는 단순히 힘으로 그들을 제압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그들이 믿고 의지하던 권력과 돈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 그리고 진정한 힘은 겉모습이 아니라 내면의 의지와 능력에서 나온다는 것을 뼈저리게 가르쳐줄 생각이었다. 오후가 되자 증권계는 태진그룹의 계열사가가 불법 자금 세탁에 연루되었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고, 곧이어 검찰이 압수수색을 준비 중이라는 찌라시가 퍼지면서 태진그룹의 주가는 곤두박질치기 시작했다. 최태민은 갑작스러운 사태에 당황하여 여기저기 전화를 돌리며 사태를 수습하려 했지만, 이미 손을 쓰기에는 너무 늦어버린 뒤였고, 그를 도와주던 정계 인사들조차 몸을 사리며 그의 전화를 피하기 급급했다. 간구는 이 혼란스러운 상황을 지켜보며 두 번째 카드를 꺼내 들 준비를 했는데, 그것은 바로 며칠 뒤에 있을 한조그룹과 태진그룹의 합작투자 발표회장을 난장판으로 만들 특별한 손님을 초대하는 것이었다. 그는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으면서도 그들의 숨통을 조여오는 보이지 않는 공포가 되어 그들을 서서히 질식시킬 계획이었다. 해 질 무렵 간구는 작전 상황실을 나서며 박 실장에게 서연과 민준의 경호를 최상위 등급으로 격상하고 24시간 밀착 보호할 것을 지시했다. 그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꽃가게에 들러 서연이 좋아하는 프리지어 꽃다발을 샀는데, 그 꽃말인 천진난만과 새로운 시작이 지금의 상황과 묘하게 어울린다고 생각했다. 집 앞에 도착한 간구는 잠시 숨을 고르며 표정을 풀고 다시 다정한 남편의 얼굴로 돌아왔지만, 그의 주머니 속에는 세상을 뒤흔들 수 있는 기폭장치가 들어있었고, 그의 그림자는 여전히 거대하고 어두운 지배자의 형상을 하고 있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불안한 표정으로 기다리던 서연이 달려나와 그의 품에 안겼고,
간구는 꽃다발을 건네며 그녀를 안심시켰다.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 당신과 민준이를 건드린 놈들,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이제부터는 내가 당신들의 방패가 되어줄게. 서연은 간구의 눈에서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강한 확신과 힘을 느꼈고 알 수 없는 믿음이 솟아오르는 것을 느끼며 고개를 끄덕였다. 간구는 아내를 품에 안고 창밖의 어둠을 응시하며 속으로 되뇌었다. 기다려라 최태민, 한광철, 너희들이 쌓아 올린 바벨탑이 얼마나 쉽게 무너지는지 보여주마. 지옥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그의 복수는 이제 막 걸음마를 떼었을 뿐이지만 그 파괴력은 이미 서울 전체를 뒤흔들고 있었고 아무것도 모른 채 잠들어 있는 도시는 곧 다가올 폭풍을 예감하며 숨죽이고 있었다. 간구는 오늘 밤도 쉽게 잠들지 못할 것을 알았지만 사랑하는 가족을 지킬 수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싸울 가치가 있다고 믿으며 길고 긴 밤을 맞이했다. 서울의 지하 깊은 곳. 일반 지도에는 존재하지 않는 K가드의 비밀 벙커인 섀도우 챔버는 차가운 금속성과 첨단 테크놀로지가 결합된 요새와도 같았는데 이곳은 간구가 전 세계적인 군사작전을 지휘하고 글로벌 정재계의 흐름을 통제하던 그의 진정한 왕좌였다. 간구는 낡은 경비복을 벗어던지고 이탈리아 장인이 한 땀 한 땀 수놓은 최고급 비스포크 슈트로 갈아입었는데 거울 속에 비친 그의 모습은 조금 전까지 사람들의 멸시를 받던 초라한 사내가 아니라 세상을 발아래둔 제왕의 위엄을 완벽하게 갖추고 있었다. 그는 손목에 찬 파텍 필립 시계를 확인하며 옷매 무새를 다듬었고 그의 눈빛은 깊은 심연처럼 어두우면서도 날카롭게 빛나고 있어 감히 누구도 그 눈을 똑바로 쳐다보기 힘들 정도의 압도적인 카리스마를 뿜어내고 있었다. 벙커의 자동문이 열리고 그가 회의실로 들어서자 미리 대기하고 있던 K가드의 최정예 간부 10여 명이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나 90도로 허리를 숙이며 그에게 경의를 표했고 그들의 동작에는 한치의 오차도 없는 절도와 충성심이 깃들어 있었다. 간구는 상석에 앉아 간부들을 둘러보며 가볍게 손짓을 했고 그제야 자리에 앉은 그들은 긴장된 표정으로 간구의 입이 열리기만을 기다렸는데 그동안 간구가 신분을 숨기고 평범한 가장으로 살아오는 동안 회사의 운영을 맡아왔던 그들이었기에 보스의 귀환은 그들에게도 엄청난 긴장감과 기대감을 동시에 안겨주는 사건이었다. 간구는 침묵을 깨고 나직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현재 상황에 대한 보고를 지시했고 정보팀장이 일어나 거대한 홀로그램 스크린을 띄우며 한조그룹과 태진그룹에 대한 정밀 분석 데이터를 브리핑하기 시작했다. 스크린에는 한광철 회장의 비자금 장부, 최태민의 마약 밀매 연루 의혹, 태진그룹의 분식 회계 증거 등 그들이 그동안 은밀하게 저러온 추악한 죄상들이 낱낱이 드러나 있었고 간구는 그 자료들을 훑어보며 입가에 차가운 조소를 머금었다. 그는 자신이 없는 동안 세상이 얼마나 더럽게 변했는지 그리고 그 더러운 세상 위에서 군림하려 드는 자들이 얼마나 오만방자해졌는지를 확인하며 분노보다는 일종의 허탈감과 함께 사냥 본능이 깨어나는 것을 느꼈다. 정보팀장의 보고가 끝나자 간구는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톡톡 두드리며 깊은 생각에 잠겼는데 그는 단순히 그들의 범죄 사실을 폭로하여 법의 심판을 받게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법은 돈과 권력 앞에서 너무나 쉽게 무력해지는 것을 수없이 목격해온 그였기에 그는 그들이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돈과 권력 그리고 명예를 철저하게 파괴하여 그들 스스로 지옥을 경험하게 만드는 완벽한 징벌을 구상하고 있었다. 간구는 작전팀장에게 최태민이 추진 중인 해외 리조트 개발 사업의 자금줄을 차단하고 그와 연루된 해외 마피아 조직과의 커넥션을 교묘하게 자극하여
그들이 서로를 의심하고 공격하게 만드는 이간계 작전을 지시했다. 또한 한광철 회장에게는 그가 가장 신뢰하는 측근을 매수하여 내부 정보를 빼내고 그룹 내의 파벌 싸움을 부추겨 스스로 자멸하게 만드는 내부 붕괴 시나리오를 가동하도록 명령했다. 회의가 끝난 후 간구는 자신의 개인 집무실로 돌아와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무기 진열장을 바라보았는데 그곳에는 그가 용병 시절 사용했던 각종 총기류와 도검들이 전시되어 있어 그의 피 묻은 과거를 상기시켜 주었다. 그는 진열장 유리창에 손을 대고 잠시 과거의 기억에 잠겼는데 수많은 전장을 누비며 적들의 목을 베고 승리를 쟁취했지만 정작 사랑하는 아내와 아이 하나 지키기 위해 이렇게까지 해야만 하는 자신의 운명에 씁쓸함을 느꼈다. 하지만 그는 이내 마음을 다잡고 자신이 가진 힘이 악을 멸하고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 쓰인다면 기꺼이 다시 한번 피를 묻히는 악귀가 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서랍에서 낡은 가족 사진을 꺼내보며 서연과 민준의 환한 미소를 눈에 담았고 그들의 미소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세상 모든 적들을 적으로 돌려도 상관없다는 결연한 의지를 다지며 주먹을 불끈 쥐었다. 한편 간구가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는 동안 서연은 친정집에 불려가 감금 아닌 감금 생활을 강요받고 있었는데 한광철 회장은 딸을 방 안에 가둬두고 밖에서 문을 잠근 채 끊임없이 이혼을 종용하고 있었다. 서연의 어머니는 문 밖에서 울먹이며 제발 아버지 말씀대로 하라고 그 경비원 놈이랑 살아서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냐며 딸을 회유하려 했지만 서연은 귀를 막고 침대에 웅크려 앉아 간구의 이름만을 속으로 되뇌고 있었다. 그녀는 밥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은 채 며칠을 버티며 무언의 시위를 하고 있었는데 밖에서 들려오는 아버지의 고함 소리와 어머니의 통곡 소리는 그녀의 정신을 피폐하게 만들었지만 그녀는 결코 굴복하지 않겠다는 오기로 버티고 있었다. 서연은 간구가 자신에게 보여주었던 따뜻한 사랑과 헌신, 그리고 민준을 바라보던 그 다정한 눈빛을 떠올리며 그가 절대 무능하거나 비겁한 사람이 아님을 믿고 싶었다. 서연은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희미한 달빛에 의지해 민준이 유치원에서 그려준 가족 그림을 꺼내보았는데 삐뚤빼뚤한 선으로 그려진 아빠, 엄마, 그리고 민준이 손을 잡고 웃고 있는 그림은 그녀에게 큰 위로와 용기를 주었다. 그녀는 그림을 가슴에 품고 눈물을 흘리며 어떤 일이 있어도 이 가족을 지키겠다고, 남편이 돌아올 때까지 절대 무너지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그때 잠겨있던 방문이 덜컥거리며 열리고 한광철 회장이 술 냄새를 풍기며 들어왔는데 그의 뒤에는 험상궂은 경호원 2명이 서 있어 위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했다. 한 회장은 다짜고짜 서연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며 내일 당장 최태민과 만나 사과하고 재혼 날짜를 잡으라고 협박했는데 그의 눈은 탐욕과 분노로 뒤집혀 있어 아버지라기보다는 악마에 가까운 모습이었다. 서허연은 고통 속에서도 눈을 부릅뜨고 아버지를 노려보며 죽으면 죽었지. 절대 그 사람과는 결혼하지 않겠다고. 내 남편은 간구씨 한 사람뿐이라고 소리쳤다. 그녀의 당돌한 태도에 더욱 화가 난 한 회장은 손을 들어 올렸으나 차마 때리지는 못하고 씩씩거리며 내일 아침까지 마음을 돌리지 않으면 민준을 외국으로 강제 입양 보내버리겠다고 끔찍한 협박을 내뱉고 나갔다. 문이 다시 닫히고 잠기는 소리가 들리자 서연은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했는데 아이를 볼모로 잡은 아버지의 잔인함에 치가 떨렸고 당장이라도 이곳을 탈출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다. 그녀는 휴대폰마저 빼앗겨 외부와 연락할 방법이 없었기에 오직 간구가 자신을 구하러 와주기만을 간절히 기도하는 수밖에 없었다. 같은 시각 간구는 첩보원들로부터 서연이 처한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고받고 있었는데 도청장치를 통해 들려오는 서연의 비명소리와
한 회장의 폭언은 그의 인내심을 한계치까지 몰아붙였다. 그는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치며 당장이라도 특수부대를 투입하여 저택을 초토화시키고 아내를 구출하고 싶었지만 그렇게 할 경우 발생할 법적인 문제와 사회적 파장이 오히려 가족에게 더 큰 상처가 될 수 있음을 알기에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지로 눌러 참아야 했다. 그는 박 실장에게 작전 변경을 지시하며 한 회장의 저택에 대한 물리적 타격 대신 그들의 숨통을 조이는 경제적, 심리적 압박 수위를 한층 더 높이기로 결정했다. 간구는 내일 아침 해가 뜨는 순간 한조그룹의 주가가 곤두박질치고 그들의 모든 불법 거래 내역이 언론에 대서특필되도록 조치하라고 명령했다. 간구의 지시에 따라 K가드의 사이버전 팀은 밤새 한조그룹의 메인 서버를 해킹하여 중요 데이터를 빼돌리고 동시에 악성 바이러스를 심어 시스템을 마비시키는 작업에 돌입했다. 또한 간구는 자신의 비밀 인맥을 동원하여 국세청과 검찰 고위 관계자들에게 한조그룹에 대한 내사를 요청하는 익명의 제보를 흘렸고 이는 단순한 찌라시 수준이 아니라 구체적인 증거가 포함된 폭탄급 제보였기에 당국도 움직이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다. 간구는 모니터 화면을 통해 한조그룹의 시스템이 하나둘씩 붉은색 경고등으로 바뀌는 것을 지켜보며 자신의 아내를 건드린 대가가 얼마나 혹독한지 뼈저리게 느끼게 해주겠다고 중얼거렸다. 그는 이제 시작에 불과하며 날이 밝으면 그들은 자신들이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한 쓰나미가 몰려오는 것을 목격하게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새벽 3시, 간구는 잠시 눈을 붙이기 위해 휴게실로 향했지만 잠은 오지 않았고 대신 민준이 잠들어 있을 집에 CCTV 화면을 띄워 아이의 모습을 확인했다. 아이는 엄마가 없는 불안감에 뒤척이고 있었지만 간구가 미리 배치해둔 여성 경호원이 보모로 위장하여 아이를 돌보고 있어 안심할 수 있었다. 간구는 화면 속 아이의 얼굴을 어루만지며 아빠가 곧 엄마를 데리고 갈 테니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마음속으로 속삭였다. 그는 다시 집무실로 돌아와 최태민에 대한 공격 계획을 점검했는데 최태민이 가장 아끼는 애첩과 비밀리에 소유한 요트 그리고 불법으로 수집한 고가 미술품들의 위치를 파악하고 그것들을 하나씩 제거해 나가는 제거 작전을 승인했다. 이것은 최태민에게 보내는 직접적인 경고장이자 그의 자존심을 짓밟는 심리전의 일환이었다. 날이 밝아오자 대한민국 경제계는 발칵 뒤집혔는데 한조그룹의 핵심 계열사들이 줄줄이 압수수색을 당하고 한광철 회장의 비자금 스캔들이 터지면서 주가가 폭락했다는 속보가 모든 뉴스 채널을 도배했다. 한 회장의 저택 앞에는 수많은 기자들이 몰려들어 진실 규명을 요구하며 아수라장이 되었고 집안에 갇혀 있던 서연도 밖에 소란스러움을 눈치채고 창밖을 내다보았다. 그녀는 정확한 상황은 알 수 없었지만 무언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음을 직감했고 혹시 이것이 남편 간구가 말했던 제자리로 돌려놓는 과정이 아닐까 하는 막연한 기대를 품게 되었다. 한 회장은 비서실의 다급한 보고를 받고 사색이 되어 이리 뛰고 저리 뛰며 전화를 돌렸지만 평소 그에게 굽실거리던 권력자들은 모두 연락을 끊거나 회피하며 그를 고립시켰다. 최태민 또한 상황이 좋지 않았는데 그가 소유한 호화 요트가 원인 불명의 화재로 전소되었다는 소식과 함께 그가 비밀리에 관리하던 불법 도박 사이트가 해킹당해 회원 명단이 유출되었다는 보고를 받고 멘붕 상태에 빠졌다. 그는 이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고 직감하고 배후를 캐내려 했지만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고 오직 K라는 이니셜만 남겨져 있어 공포심을 자극했다. 최태민은 간구를 의심했지만 고작 경비원 따위가 이런 엄청난 일을 벌일 수 있다고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기에 혼란스러움만 가중되었다. 그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책상을 엎으며
고함을 질렀지만 보이지 않는 적에 대한 두려움이 그의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스멀스멀 올라오는 것을 막을 수는 없었다. 강구는 K가드 상황실에서 대형 스크린을 통해 혼비백산한 한 회장과 최태민의 모습을 지켜보며 차가운 에스프레소를 한 모금 마셨다. 그는 박 실장에게 1단계 작전 성공, 이제 2단계로 넘어간다. 오늘 밤 내가 직접 서연이를 데리러 간다. 장애물은 모두 제거해 라고 짧고 굵게 명령했다. 박 실장은 즉시 경호팀과 타격대를 소집하여 구출 작전을 준비했고 간구는 다시 한번 옷매무새를 가다듬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오늘 밤 그는 더 이상 그림자 속에 숨어있는 조력자가 아니라 자신의 여자를 구하기 위해 적진 한복판으로 뛰어드는 기사가 되어 세상 앞에 모습을 드러낼 것이었다. 그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당당하고 위엄 있었으며 그의 눈빛은 승리를 확신하는 지휘관의 그것이었다. 밤이 깊어지자 한광철 회장의 저택 주변은 정막에 휩싸였지만 그 정막은 폭풍전야의 고요함처럼 긴장감을 머금고 있었다. 저택의 경비원들은 평소보다 더 삼엄하게 경계를 서고 있었지만 어둠 속에서 은밀하게 접근하는 검은 그림자들을 감지하지는 못했다. 간구는 최첨단 스텔스 슈트를 착용한 요원들을 대동하고 저택의 담장을 소리 없이 넘었으며 그의 움직임은 마치 유령처럼 신속하고 은밀했다. 그는 저택의 보안 시스템을 해킹하여 모든 CCTV와 경보장치를 무력화시켰고 요원들은 소음기 장착된 마취총으로 경비원들을 하나둘씩 잠재우며 통로를 확보해 나갔다. 간구는 서연이 갇혀있는 2층 방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고 거침없이 그곳을 향해 나아갔다. 마침내 서연의 방문 앞에 도착한 간구는 심호흡을 한번 하고 잠금 장치를 해제한 뒤 문을 열고 들어갔다. 어둠 속에 웅크리고 있던 서연은 문이 열리는 소리에 놀라 고개를 들었고 역광을 받아 검게 보이는 남자의 실루엣을 보고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다. 하지만 그 남자가 천천히 다가와 무릎을 꿇고 그녀의 얼굴을 감싸 쥐며 늦어서 미안해, 서연아, 나왔어 라고 속삭이자 그녀의 눈동자는 믿을 수 없다는 듯 크게 흔들렸다. 그 목소리는 그녀가 그토록 그리워하던 남편 강구의 목소리였지만 그에게서 풍기는 분위기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낯설지만 든든하고 강력한 남자의 향기였다. 서연은 와락 간구의 품에 안겨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고 간구는 그녀를 품에 안고 일어서며 말했다. 이제 가자. 우리 집으로. 그 순간 저택의 복도 끝에서 불이 켜지며 한광철 회장과 깨어난 경비원들이 몰려나와 그들을 가로막았다. 한 회장은 눈앞에 있는 괴한이 자신의 사위 간구라는 사실을 알아차리고 경악을 금치 못했지만 이내 분노하여 내 놈이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들어와 당장 저놈을 잡아 라고 소리쳤다. 하지만 간구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서연을 한 팔로 감싸 안은 채 다른 한 손으로 주머니에서 권총을 꺼내 한 회장의 발밑을 향해 발사했다. 탕차는 날카로운 총성과 함께 바닥의 대리석이 깨지며 파편이 튀었고 한 회장과 경비원들은 예상치 못한 총격에 기겁하여 자리에 얼어붙었다. 간구는 차갑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경고했다. 내 아내에게 손대면 다음 총알은 머리에 박힐 겁니다. 비키십시오. 그것은 단순한 협박이 아니라 명백한 사리가 담긴 선전포고였고 한 회장은 간구의 눈에서 뿜어져 나오는 짐승 같은 안광에 압도되어 입을 벙긋거리지도 못했다. 간구는 멍하니 서 있는 그들을 뒤로 하고 유유히 저택을 빠져나갔고 대기하고 있던 K가드의 차량에 서연을 태우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차 안에서 서연은 간구의 손에 들린 권총과 검은 슈트를 입은 요원들을 보며 혼란스러워했지만 간구는 그녀의 손을 꼭 잡으며 부드럽게 말했다. 나중에 다 설명할게. 지금은 그냥 나만 믿어줘. 서연은 간구의 따뜻한 천에 안도감을 느끼며 고개를 끄덕였고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이제 모든 것이 변할 것임을, 그리고 자신의 남편이 평범한 사람이 아님을 직감했다. 서울 도심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초고층 펜트하우스의 침실. 창을 통해 쏟아지는 아침. 햇살은 눈이 시릴 정도로 찬란했지만 서연은 자신이 지금 꿈을 꾸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며 멍하니 눈을 깜빡였다. 어젯밤에 긴박했던 탈출과 총격전, 그리고 남편 강구의 낯선 모습들이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스쳐 지나갔는데, 그녀가 누워있는 침대는 구름처럼 포근했고 방 안을 채운 가구들은 하나같이 미술관에 전시되어 있을 법한 최고급 명품들이었다. 문이 열리고 강구가 들어왔을 때 그는 더 이상 낡은 경비복을 입은 초라한 남자가 아니라 몸에 딱 맞는 하얀 셔츠와 슬랙스를 입은, 잡지 화보에서나 볼 법한 완벽한 신사의 모습을 하고 있어 서연은 순간 숨이 멎을 뻔했다. 간구는 쟁반에 따뜻한 수프와 갓 구운 빵을 담아와 침대 옆 협탁에 내려놓으며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는데 그 미소만큼은 서연이 알고 있던 다정한 남편의 그것과 똑같아. 그녀는 안도감과 혼란스러움이 뒤섞인 묘한 감정에 휩싸였다. 간구는 서연의 손을 잡고 자신의 정체에 대해 차분하게 설명하기 시작했는데, 그가 전 세계 전직 특수부대원들로 구성된 민간 군사기업 K가드 가앗의 설립자이자 실질적인 오너라는 사실은 서연에게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왔다. 그는 과거 작전 수행 중 적들에게 신분이 노출되어 가족이 위험해질까봐 평범한 경비원으로 신분을 위장하고 살아왔다고 고백하며 이제는 그 위협들을 모두 제거할 준비가 되었기에 더 이상 숨지 않겠다고 말했다. 서연은 남편이 자신과 아이를 지키기 위해 그동안 겪었을 수모와 인내의 시간들을 떠올리며 가슴이 먹먹해져 눈물을 흘렸고, 간구는 그런 그녀를 품에 안고 이제부터는 당신이 여왕처럼 살게 해주겠다며 굳건한 약속을 했다. 거실에서는 민준이 경호원들의 보호를 받으며 신기한 장난감들을 가지고 놀고 있었고, 그 평화로운 광경은 서연에게 이곳이 더 이상 불안한 도피처가 아닌 가장 안전한 요새임을 실감하게 해주었다. 한편 서연을 놓치고 망신을 당한 한광철 회장과 최태민은 독이 오를 대로 올라 한조그룹 본사 회의실에서 긴급 대책 회의를 열고 있었는데, 그들의 표정은 마치 사형 선고를 기다리는 죄수들처럼 어둡고 초조해 보였다. 언론에는 이미 한조그룹의 압수수색 소식과 주가 폭락, 그리고 최태민의 각종 비리 의혹이 대서특필되고 있었고, 주주들은 당장 해명을 요구하며 본사 로비로 몰려들어 시위를 벌이고 있는 최악의 상황이었다. 최태민은 이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 오늘 밤 예정되어 있던 한조태진 합작 비전 선포식을 예정대로 강행하여 건재함을 과시하고, 서연의 납치서를 유포하여 간구를 파렴치한 범죄자로 몰아세우자는 비열한 계획을 제안했다. 한 회장은 그 방법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았지만 당장 무너져가는 회사를 살리기 위해서는 썩은 동아줄이라도 잡아야 했기에 울며 겨자 먹기로 그 제안을 수락하며 마지막 도박을 걸기로 했다. 그날 오후 간구는 정보팀으로부터 그들이 오늘 밤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대규모 파티를 열고 거짓 해명을 하려 한다는 보고를 받고는 차가운 비웃음을 흘렸다. 그는 이것이 그들을 한 번에 보낼 수 있는 완벽한 기회라고 판단하고 초대받지 않은 손님이 되어 그들의 축제를 장례식으로 만들어주기로 결심했다. 간구는 서연에게 오늘 밤 파티에 동행할 것을 제안하며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닌 당당한 주인공으로서 그들 앞에 서서 진실을 밝히자고 설득했다.
서연은 잠시 망설였지만 남편의 든든한 눈빛과 내면에서 끓어오르는 억울함을 풀고 싶은 마음에 용기를 내어 고개를 끄덕였고, 간구는 미리 준비해둔 최고급 드레스와 보석들을 그녀에게 선물했다. 드레스를 입고 화장을 마친 서연의 모습은 눈부시게 아름다워 간구조차 잠시 넋을 잃고 바라볼 정도였고,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맞잡으며 다가올 전쟁을 향해 당당하게 발걸음을 옮겼다. 화려한 조명과 꽃으로 장식된 신라호텔 영빈관은 정재계의 거물들과 수많은 취재진으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지만, 파티장의 공기는 묘하게 가라앉아 있어 마치 폭풍 전야의 바다처럼 위태로운 긴장감이 감돌았다. 한광철 회장과 최태민은 겉으로는 여유로운 척 웃으며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었지만, 그들의 눈은 불안하게 흔들리며 수시로 입구를 쳐다보고 있었고, 식은땀이 흐르는 손을 닦아내느라 분주했다. 그들은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고 한조그룹과 태진그룹의 합병이 가져올 장밋빛 미래에 대해 열변을 토하며, 서연이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라 요양을 떠났다는 새빨간 거짓말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기자들은 그들의 말에 반신반의하면서도 질문을 쏟아냈고, 최태민은 준비된 답변을 앵무새처럼 읊으며 여론을 조작하려 애쓰고 있었다. 그 순간 연 회장의 육중한 문이 활짝 열리며 장내의 조명이 일제히 꺼졌다가 다시 중앙 입구만을 비추는 스포트라이트가 켜지자 사람들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그곳으로 쏠렸다. 빛 속에서 걸어 들어오는 두 남녀의 등장에 장내는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는데, 턱시도를 완벽하게 차려입은 강구와 우아한 드레스를 입은 서연의 모습은 마치 시상식에 등장한 영화배우처럼 압도적인 아우라를 뿜어내고 있었다. 강구는 더 이상 고개를 숙인 경비원이 아니었으며, 그의 날카로운 눈빛과 당당한 걸음걸이는 좌중을 압도하는 제왕의 위엄을 갖추고 있었고, 서연 또한 고개를 꼿꼿이 들고 자신을 괴롭히던 사람들을 똑바로 응시하며 걸어 들어왔다. 한 회장과 최태민은 귀신이라도 본 듯 사색이 되어 뒷걸음질 쳤고, 마이크를 잡은 손이 부들부들 떨리며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멍하니 그들을 바라볼 뿐이었다. 간구는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 세례를 받으며 단상 아래까지 천천히 걸어와 멈춰 섰고, 주머니에서 만년필 모양의 소형 마이크를 꺼내 들었다. 그의 목소리는 스피커를 통해 연 회장 전체에 울려 퍼졌는데, 낮지만 위엄 있는 톤으로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K가드 코리아의 간구 의장입니다. 라고 자신을 소개하자 장내는 충격으로 술렁이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그가 경비원이었던 간구라는 사실과 세계적인 기업 K가드의 의장이라는 사실을 연결시키지 못해 혼란스러워했고, 기자들은 특종을 잡았다는 흥분에 휩싸여 미친 듯이 셔터를 눌러댔다. 간구는 당황한 최태민을 향해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제 아내에 대한 헛소문이 돌고 있는 것 같아 직접 해명하러 왔습니다. 그리고 귀사의 부채 상환 기일이 오늘까지인 것도 알려드리려고요. 라고 덧붙였다. 최태민은 핏대를 세우며, 네, 내 놈이 어떻게 경비원 주제에 사기를 치는 거야. 저놈 당장 끌어내. 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지만, 이미 연 회장 곳곳에 배치되어 있던 K가드의 요원들이 경호원들을 제압하고 상황을 통제하고 있었다. 간구는 품에서 태블릿 PC를 꺼내 대형 스크린에 연결했고, 화면에는 태진그룹이 발행한 채권의 80%를 K가드가 인수했다는 증거 서류가 띄워졌다. 간구는 차가운 목소리로 지금 이 시각부로 태진그룹의 모든 채권에 대한 기한 이익 상실을 선언합니다. 즉시 상환하지 못할 경우 담보로 잡힌 최태민 씨의 지분 전량은 K가드로 넘어옵니다. 라고 선언했다. 이것은 사실상 태진그룹의 경영권을 강제로 박탈하겠다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고, 최태민은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한광철 회장은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흘러가자 얼굴이 하얗게 질려 간구에게 다가와 애원하듯 말을 걸었지만 간구는 그를 차가운 눈빛으로 내려다보며 장인어른, 아니 한 회장님, 딸을 팔아넘기려던 대가가 고작 이건가요? 당신이 그토록 지키고 싶어 했던 한조그룹도 이제 제 손안에 있습니다. 라고 일갈했다. 간구의 손짓에 따라 스크린 화면이 바뀌며 한조그룹의 이중 장부와 비자금 내역이 적나라하게 공개되자 연 회장에 있던 주주들과 투자자들은 분노하며 한 회장에게 야유를 퍼부었다. 서연은 아버지를 바라보며 슬픈 눈빛을 보냈지만 더 이상 그에게 휘둘리지 않겠다는 듯 간구의 팔을 꼭 잡고 의연한 태도를 유지했다. 파티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고 최태민은 미친 사람처럼 웃으며 바닥을 기어다니며 떨어진 샴페인 잔을 집어 던지는 등 난동을 부리기 시작했다. 그는 간구를 향해 내가 널 죽여버릴 거야. 이건 다 조작이야. 라고 악을 썼지만 그 모습은 패배자의 비참한 발악으로밖에 보이지 않았다. 간구는 요원들에게 눈짓을 보내 최태민을 제압하게 했고 기자들은 몰락해가는 재벌 3세의 추악한 모습을 카메라에 담기에 바빴다. 간구는 마이크를 잡고 마지막으로 선언했다. 오늘부로 한조와 태진의 부정부패는 끝났습니다. 이제부터는 법과 원칙, 그리고 정의가 지배하는 새로운 경영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의 말에 좌중에서는 우레와 같은 박수와 환호가 터져 나왔고 간구는 서연을 데리고 당당하게 연 회장을 빠져나갔다. 호텔 로비로 나온 간구와 서연은 쏟아지는 밤 공기를 마시며 서로를 마주보았고 서연은 간구의 가슴에 얼굴을 묻으며 참았던 눈물을 흘렸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그녀의 떨리는 목소리에 간구는 따뜻하게 그녀를 안아주며 이제 시작이야. 당신과 민준이가 마음 편히 웃을 수 있을 때까지 내가 모든 걸 정리할게. 라고 속삭였다. 두 사람은 대기하고 있던 리무진에 올라탔고 차는 화려한 도심을 가로질러 그들의 보금자리로 향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은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그 불빛 아래에서 벌어지는 추악한 욕망의 다툼은 이제 간구의 손에 의해 하나씩 정리되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간구는 태블릿 PC를 통해 실시간으로 붕괴되어가는 태진그룹과 한조그룹의 상황을 체크했다. 최태민은 검찰에 긴급 체포되었고 한광철 회장은 충격으로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되었다는 뉴스가 속보로 뜨고 있었다. 간구는 씁쓸한 표정을 지으며 화면을 껐는데 복수의 쾌감보다는 씁쓸함이 더 컸다. 결국 돈과 권력이라는 허상을 쫓던 자들의 말로가 얼마나 비참한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기 때문이었다. 그는 옆에서 잠든 서연의 손을 잡고 자신은 절대 저 괴물들처럼 되지 않겠다고, 오직 가족을 지키는 방패로서의 힘만을 사용하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했다. 리무진이 펜트하우스 지하 주차장에 도착했을 때 박 실장이 마중 나와 문을 열어주었다. 고생하셨습니다, 의장님. 모든 상황이 계획대로 종료되었습니다. 간구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연을 안아들고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뒤처리는 깔끔하게 해. 특히 민준이가 이 사실을 모르게 하고. 박 실장은 깍듯하게 인사하며 멀어지는 간구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간구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잠든 서연의 얼굴을 바라보며 내일 아침 그녀가 눈을 떴을 때는 모든 악몽이 사라지고 따뜻한 햇살만이 그녀를 비추기를 간절히 바랐다. 그날 밤 간구는 잠든 서연의 곁을 지키며 잠을 이루지 못했는데 창밖으로 보이는 보름달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베란다로 나와 와인 한 잔을 마시며 생각에 잠겼다. 최태민과 한 회장은 무너졌지만 그들의 배후에 있는 더 큰 세력들이 움직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다. 정계의 부패한 세력들이 자신들의 치부를 감추기 위해 K가드를 공격해 올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간구는 두렵지 않았다. 그는 이미 호랑이 등 위에 올라탔고 내릴 생각은 추호도 없었다. 그는 밤하늘을 향해 잔을 들어 올리며 중얼거렸다. 덤빌 테면 덤벼라. 내 가족을 건드리는 자는 신이라도 용서하지 않겠다. 어둠이 걷히고 새벽이 밝아올 무렵 간구의 휴대폰이 진동했다. 발신자는 알 수 없는 번호였고 전화를 받자 변조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간구 의장, 너무 날뛰는 거 아닌가? 우리 쪽 사람들을 이렇게 건드리고 무사할 줄 알았나? 간구는 피식 웃으며 대답했다. 숨어있지 말고 나와라. 쥐새끼처럼 구멍 속에서 찍찍거리지 말고. 상대방은 거친 숨소리를 내며 전화를 끊었고 간구는 휴대폰을 내려놓으며 눈을 빛냈다. 예상대로 새로운 적이 등장했고 사냥은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직감했다. 그는 기지개를 켜며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았고 그의 입계는 자신만만한 미소가 번졌다. 2라운드의 시작을 알리는 종소리가 그의 머릿속에서 울려 퍼지고 있었다. 간구는 침실로 돌아와 서연의 이마에 입을 맞추고 다시 옷을 갈아입었다. 오늘은 민준과 놀이공원에 가기로 약속한 날이었기에 그는 다시 다정한 아빠이자 남편으로 돌아가야 했다. 그는 거울을 보며 넥타이를 매지 않고 편안한 캐주얼 복장을 갖추어 입었고 거울 속의 남자는 냉혹한 CEO가 아닌 행복한 가장의 모습을 하고 있었다. 그는 이것이 자신이 지키고 싶은 진짜 모습임을 깨닫고 방문을 나섰다. 거실에서는 민준이 벌써 일어나 아빠 하고 부르며 달려왔고 간구는 아이를 번쩍 안아 올리며 환하게 웃었다. 우리 아들, 잘 잤어. 오늘 아빠랑 신나게 놀아볼까? 그 행복한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지만 간구의 시선은 잠시 현관 쪽에 놓인 신문을 향했다. 신문 한 면에는 재벌가의 몰락, 영웅의 등장이라는 헤드라인과 함께 간구의 사진이 대문짝만하게 실려 있었다. 세상은 그를 영웅이라 부르기 시작했지만 간구는 자신이 영웅이 아님을 알고 있었다. 그는 그저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 기꺼이 괴물이 된 한 남자일 뿐이었다. 그리고 그 괴물은 언제든지 다시 이빨을 드러낼 준비가 되어 있었다. 신라 호텔에서의 극적인 정체 공개 이후 대한민국은 간구 신드롬이라 불릴 만큼 뜨거운 열기로 들끓고 있었는데 인터넷 포털 사이트의 검색어 순위는 연일 간구와 서연 그리고 K가드의 이름으로 도배되었고 사람들은 부패한 재벌가를 응징한 이 현대판 영웅의 서사에 열광하며 그의 일거수일투족에 주목하고 있었다. 하지만 대중의 환호와는 달리 간구는 이 모든 소란이 폭풍의 눈처럼 고요한 중심부에 불과하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감지하고 있었고 어젯밤 의문의 전화가 예고했던 2라운드가 단순한 협박이 아님을 확신하며 최고 수준의 경계태세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는 서연과 민준을 K가드 본사의 지하 벙커에 마련된 안전가옥, 펜트하우스보다 더 안락하지만 핵전쟁이 일어나도 안전하다는 그곳으로 이동시켰는데 서연은 불안해했지만 간구는 단호하게 이것이 마지막 싸움이 될 거야. 당신과 민준이를 위한 완벽한 평화를 얻기 전까지는 절대 밖으로 나오지 마 라고 당부하며 비장한 각오를 다졌다. 한편 서울 북악산 기슭에 자리 잡은 은밀한 별장. 지도에도 표시되지 않은 이곳은 대한민국 정재계에 검은 카르텔을 조종하는 실질적인 배후이자 최태민과 한광철 회장을 뒤에서 봐주던 거물 정치인 오중진 의원의 아지트였다. 오 의원은 자신의 충실한 장기말이었던 한조그룹과 태진그룹이 간구라는 예상치 못한 변수에 의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꼴을 보며 분노를 참지 못하고 있었고 자신의 치부가 담긴 비밀 장부가 간구의 손에 넘어갈까 전전긍긍하며 극단적인 선택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정치 생명과
막대한 비자금을 지키기 위해 그동안 해외에서 비밀리에 양성해온 사설 용병 부대인 블랙 맘바팀을 국내로 소환했고 그들에게 강구를 흔적도 없이 제거하라는 암살 명령, 일명 코드 제로를 하달하며 잔인한 미소를 지었다. 간구는 가족을 피신시킨 후 홀로 방탄 차량을 몰고 한강변을 달리고 있었는데 그의 목적지는 오 의원과의 연결고리를 찾아내기 위해 포섭해둔 정보원이 기다리고 있는 폐공장이었지만 100m에 비친 검은색 벤 차량 세대가 수상한 움직임으로 자신을 미행하고 있음을 눈치챘다. 그는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을 주며 입가에 서늘한 미소를 띄었는데 놈들이 제 발로 찾아와 준 수고로움에 감사하며 엑셀러레이터를 밟아 속도를 높이기 시작했고 고요했던 강변북로는 순식간에 죽음의 레이싱 경기장으로 돌변했다. 미행 차량들은 강구가 속도를 높이자 노골적으로 본색을 드러내며 양옆에서 강구의 차량을 들이받으려 시도했고 창문을 내리고 소음기가 장착된 기관단총을 꺼내 난사하기 시작하여 도로는 아수라장이 되었다. 일반인들이라면 공포에 질려 핸들을 놓았을 상황이었지만 수많은 전장을 누비며 생사를 넘나들었던 간구에게 이 정도의 추격전은 지루한 일상의 유희에 불과했기에 그는 침착하게 차량의 방탄 모드를 활성화하고 교묘한 드리프트 기술로 적들의 사격 각도를 피하며 반격을 준비했다. 간구는 차량에 내장된 통신 시스템을 통해 K가드 작전팀에게 현재 위치와 상황을 전송하고 지원 사격을 요청하는 대신 도로의 지형지물을 이용하여 적들을 하나씩 처리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급커브 구간에서 속도를 줄이는 척하다가 갑자기 급제동을 걸어 뒤따라오던 첫 번째 벤 차량이 자신의 차 뒤범퍼를 들이받게 유도했고 그 충격으로 중심을 잃은 벤은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전복되어 화염에 휩싸였다. 나머지 두 대의 차량은 동료의 죽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더욱 거칠게 강구를 압박해 왔는데 그들은 프로답게 강구의 차량 타이어를 노리고 정밀 사격을 가해왔고 펑크난 타이어로 인해 차체가 심하게 흔들리자 간구는 더 이상 주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차를 세우기로 결심했다. 그는 마포대교 아래의 한적한 둔치 주차장으로 차를 급히 몰아 멈춰 세웠고 차 문을 열고 내리자마자 쏟아지는 총알 세례를 피해 엄폐물 뒤로 몸을 날렸다. 검은 복면을 쓴 10여 명의 용병들이 벤에서 뛰어내려 군대식 전술 대형을 갖추고 간구를 포위해 들어왔는데 그들의 움직임은 절도 있고 신속하여 일반 깡패들과는 차원이 다른 살인 기계들임을 증명하고 있었다. 간구는 품에서 자신의 애총인 글록 19를 꺼내 탄창을 확인하며 깊은 심호흡을 했는데 차가운 강바람이 뺨을 스치고 지나가며 그의 전투 본능을 더욱 날카롭게 일깨워 주었다. 그는 적들의 발소리를 듣고 그들의 위치를 머릿속으로 그려내며 단 한 발의 총알도 낭비하지 않고 놈들의 급소를 노리겠다는 계산을 끝마쳤다. 첫 번째 용병이 엄폐물 너머로 머리를 내미는 순간 간구의 총구가 불을 뿜었고 놈은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바닥으로 고꾸라졌다. 이를 신호탄으로 본격적인 교전이 시작되었고 간구는 마치 춤을 추듯 유연한 몸놀림으로 적들의 총격을 피하며 정확한 사격으로 하나둘씩 적들을 쓰러뜨려 나갔다. 용병대장은 부하들이 속수무책으로 당하자 당황하여 작전 변경을 지시하며 수류탄을 투척하려 했지만 간구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쏜살같이 튀어나가 대장의 손목을 걷어차 수류탄을 강물 속으로 날려보냈다. 콱광 하는 폭발음과 함께 물기둥이 치솟는 사이 간구는 대장의 품으로 파고들어 팔을 꺾고 명치를 가격하여 단숨에 제압한 뒤 그의 목에 총구를 겨누고 차갑게 일갈했다. 움직이면 대장의 머리가 날아간다. 무기 버려. 살아남은 서너 명의 용병들은 대장이 인질로 잡히자 주춤거렸고 간구의 눈에서 뿜어져 나오는 살기에 압도되어
슬그머니 총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다. 간군은 제압한 대장을 무릎 꿇리고 그의 복면을 거칠게 벗겨냈는데 드러난 얼굴은 흉터투성이의 외국인 용병이었고 그는 고통 속에서도 도끼 어린 눈으로 간구를 노려보고 있었다. 간구는 그의 턱을 총구로 들어올리며 누가 보냈나 최태민은 감옥에 있을 테고 한광철은 병원에 있지 남은 건 누구지? 라고 낮게 으르렁거렸다. 용병 대장은 입을 굳게 다물고 침을 뱉으며 저항했지만 간구가 망설임 없이 그의 허벅지에 총알 한 발을 박아넣자 고통에 찬 비명을 지르며 결국 배후를 실토하고 말았다. 오 중진 의원, 그가 우리를 고용했다. 오 중진. 간구는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머릿속에 퍼즐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는데 그자는 국방위원회 소속의 유력 정치인이자 과거 방산 비리 사건 때마다 교묘하게 법망을 빠져나갔던 능구렁이 같은 인물이었다. 간구는 단순히 기업 사냥꾼들을 상대하는 줄 알았는데 그 뒤에 국가 권력을 등에 업은 거대 악이 도사리고 있었다는 사실에 분노보다는 오히려 전의가 불타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는 지원 요청을 받고 도착한 K가드의 요원들에게 생포한 용병들을 넘기며 놈들을 경찰이 아닌 우리 지하 감옥으로 데려가 법대로 처리하기엔 놈들의 죄가 너무 무거워 라고 지시했다. 간구는 현장을 정리하고 다시 벙커로 돌아오는 길에 박 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작전명 심판의 날을 가동한다. 타깃은 오 중진 의원. 그가 가진 모든 권력과 명예 그리고 목숨줄까지 모조리 끊어놓겠다 라고 선언했다. 그는 이제 방어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적의 심장부를 직접 타격하는 공격적인 전략으로 선회하기로 했고 그것이 자신과 가족을 영원히 지키는 유일한 길임을 깨달았다. 벙커에 도착한 간구는 서연과 민준이 안전하게 잠들어 있는 모습을 확인하고 잠시 안도했지만 다시 집무실로 향하여 오 중진 의원의 별장 구조도와 경비 병력 배치를 분석하며 밤을 지새웠다. 다음 날 아침 간구는 K가드의 최정예 타격대인 알파팀을 소집하여 작전 브리핑을 시작했는데 그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비장하고 엄숙했다. 오늘 밤 우리는 대한민국을 좀먹는 가장 거대한 기생충을 제거하러 간다. 이것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정의 구현이다. 실패는 용납하지 않는다. 요원들은 간구의 결의에 찬 목소리에 힘찬 함성으로 화답했고 각자 최첨단 장비를 점검하며 출격 준비를 마쳤다. 간구는 방탄조끼를 착용하고 특수 제작된 소총을 어깨에 매며 거울을 보았는데 거울 속의 남자는 이제 완전히 전장의 지배자로 돌아와 있었다. 밤이 깊어지자 오 중진 의원의 별장은 정막에 잠겨 있었지만 그 주변 숲속에는 간구와 알파 팀원들이 어둠과 동화되어 은밀하게 접근하고 있었다. 별장은 사설 경비업체 직원들과 오 의원이 고용한 또 다른 용병들이 2중 3중으로 지키고 있어 요새나 다름없었지만 간구에게는 이미 그들의 허점이 보이고 있었다. 간구는 드론을 띄워 적들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저격수들에게 막루의 경비병들을 동시에 제거하라는 신호를 보냈다. 툭, 툭. 소음기 장착된 저격소총의 발사음과 함께 경비병들이 쓰러지자 간구는 선두에 서서 별장의 담장을 넘었다. 침투는 신속하고 은밀하게 진행되었고 간구는 마치 유령처럼 이동하며 마주치는 적들을 단숨에 제압해 나갔다. 별장 내부로 진입한 간구는 오 의원이 머물고 있는 2층 서재를 향해 직진했는데 그곳으로 가는 복되는 최후의 방어선인 경호원들이 진을 치고 있었다. 간구는 섬광탄을 투척하여 그들의 시야를 가린 뒤 연막 속으로 뛰어들어 현란한 사격 솜씨로 그들을 무력화시켰다. 총성이 멈추고 연기가 겉이자 복되는 신음하는 경호원들만이 쓰러져 있었고 간구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서재 문 앞에 섰다. 간구가 서재 문을 발로 차서 열고 들어가자 오중진 의원은 책상 뒤에 숨어 금괴에 있는 서류와 현금을 챙기느라 정신이 없다가 소스라치게 놀라 쳐다보았다. 그는 간구의 총구가 자신을 향하자 사색이 되어 손을 들고 살려주게 돈이라면 얼마든지 주겠네. 자네가 원하는 건 뭐든지 들어줄 수 있어. 라고 비굴하게 목숨을 구걸했다. 간구는 혐오스러운 표정으로 그에게 다가가 총구로 그의 이마를 겨누며 돈 권력 그런 건 필요 없어. 내가 원하는 건 당신이 저지른 죄에 대한 죄값을 치르는 것뿐이야. 라고 차갑게 쏘아붙였다. 오 의원은 간구의 눈빛에서 타협의 여지가 없음을 깨닫고 절망적인 표정을 지으며 바닥에 주저앉았는데 간구는 그를 죽이는 대신 박 실장에게 연락하여 경찰과 검찰 특수부에 오 의원의 위치와 범죄 증거가 있는 금고의 비밀번호를 넘기도록 지시했다. 간구는 오 의원에게 죽음은 너무 쉬운 도피처지. 넌 살아서 네가 쌓아올린 모든 것이 무너지는 꼴을 지켜보며 평생 감옥에서 썩게 될 거야. 라고 말하며 그를 묶어놓고 별장을 빠져나왔다. 밖에는 이미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오고 있었고 간구는 어둠 속으로 사라지며 기나긴 밤의 끝을 알렸다. 별장을 뒤로하고 내려오는 간구의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마음만은 깃털처럼 가벼웠다. 이제 진짜 적을 잡았고 더 이상 자신과 가족을 위협할 존재는 없다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는데 새벽 여명이 밝아오며 어둠을 몰아내고 있는 모습이 마치 자신의 인생과 닮았다고 생각했다. 그는 이제 벙커로 돌아가 사랑하는 아내와 아이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생각에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다. 세상의 악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으며 언젠가 또 다른 어둠이 찾아올 수도 있다는 것을. 그러나 그때마다 자신은 기꺼이 다시 칼을 들고 가족을 지키는 수호신이 될 것이라는 다짐을 굳게 새겼다. 대한민국을 거대한 충격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던 오중진 게이트와 한조태진그룹의 정경유착 스캔들은 단순한 뉴스거리를 넘어 사회 전반을 뒤흔드는 태풍이 되어 연일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었는데 그 중심에는 언제나 영웅 혹은 냉혹한 심판자로 불리는 간구와 그의 거대 조직 K가드가 버티고 있었다. 검찰청 앞은 구속 수감되는 오중진 의원과 최태민 그리고 병원복을 입은 채 휠체어에 실려 나오는 한광철 회장을 취재하려는 기자들과 분노한 시민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고 그들이 포토라인에 설 때마다 터지는 플래시 세례와 욕설은 그동안 그들이 저지른 죄악에 대한 국민적 공분의 크기를 가늠케 했다. 간구는 펜트하우스의 거실 소파에 앉아 대형 TV 화면을 통해 그 장면을 무표정하게 지켜보고 있었는데 한때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권력을 휘두르던 자들이 수갑을 차고 고개를 숙인 채 끌려가는 모습에서 일말의 동정심조차 느끼지 못하는 자신을 발견하며 씁쓸한 와인을 한 모금 삼켰다. 그는 이것이 끝이 아니라 무너진 폐허 위에서 새로운 질서를 세워야 하는 더 중요하고 복잡한 과정의 시작임을 직감하고 있었기에 승리의 샴페인을 터뜨리는 대신 차분하게 다음 단계인 기업 인수 합병 서류들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오후가 되자 간구는 말끔한 정장 차림으로 K가드의 법무팀과 회계팀으로 구성된 수십 명의 전문가 집단을 대동하고 한조그룹 본사로 향했는데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문전박대당하던 경비원 사위였던 그가 이제는 그룹의 생사여탈권을 쥔 점령군 사령관이 되어 금이 환영하는 셈이었다. 한조그룹 본사 로비에는 구조조정과 부도 공포에 떨고 있는 직원들이 불안한 눈빛으로 서성이고 있었는데 간구가 등장하자 그들은 홍해처럼 갈라지며 길을 터주었고 그들의 눈빛에는 경외심과 두려움 그리고 일말의 기대감이 뒤섞여 있었다. 간구는 동요하는 직원들을 향해 가볍게 목례를 건네며 엘리베이터에 올랐고
최상층 회의실로 직행하여 텅 빈 회장석이 아닌 그 맞은편에 마련된 임시 의장석에 앉아 남아있는 이사들을 내려다보았다. 한광철 회장의 측근들이었던 이사들은 쥐 죽은 듯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간구는 서류 뭉치를 테이블 위에 던지듯 내려놓으며 차가운 선전포고를 날렸다. 오늘부로 한조그룹의 경영권은 K가드가 인수합니다. 기존 경영진 전원은 즉시 해임이며 불법 행위에 가담한 자들은 민형사상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입니다. 강구의 단호한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지자 몇몇 이사들이 억울하다며 반발하려 했지만, 강구의 뒤에 서 있던 변호사들이 내민 구체적인 횡령 및 배임 증거 자료들을 보고는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다. 간구는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 생각이 추호도 없었기에 회사를 살리기 위해서는 썩은 부위를 도려내는 수술이 불가피합니다. 억울하면 법정에서 증명하십시오. 물론 승산은 없겠지만 이라고 쐐기를 박았다. 그는 회의실을 나서며 전문 경영인 체제를 도입하고 투명한 기업 문화를 정착시키겠다는 혁신안을 발표했고, 이는 곧바로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폭락하던 한조그룹의 주가를 진정시키는 효과를 가져왔다. 같은 시각, 구치소 독방에 수감된 한광철 회장은 좁은 창틈으로 들어오는 햇살을 바라보며 회한의 눈물을 흘리고 있었는데, 평생을 바쳐 일군 회사가 자신의 탐욕 때문에 남의 손, 그것도 자신이 그토록 무시하던 사위의 손에 넘어갔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다. 그는 딸 서연에게 저지른 모진 짓들과 강구를 벌레 취급했던 과거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자 가슴을 치며 통곡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을 주워 담을 수는 없었다. 면회실로 불려나간 그는 유리병 너머에 앉아있는 서연을 보고 차마 고개를 들지 못했는데, 수척해진 서연은 묵묵히 아버지를 바라보다가 건강 챙기세요. 그리고 죗값은 피하지 말고 다 치르세요. 그게 아버지가 할 수 있는 마지막 도리예요. 라는 짧은 말을 남기고 일어섰다. 한 회장은 떠나가는 딸의 뒷모습을 향해 미안하다는 말을 목구멍까지 올렸지만 끝내 내뱉지 못하고 오열하며 무너져 내렸다. 최태민의 상황은 더욱 비참했는데, 그는 구치소 내에서도 다른 수감자들에게 왕따를 당하며 자신이 저지른 악행의 업보를 톡톡히 치르고 있었다. 태진그룹은 공중분해되어 역사 속으로 사라졌고, 그의 명품 인생은 냄새나는 죄수복과 차가운 감방 바닥으로 대체되었으며, 그를 떠받들던 추종자들은 언제 그랬냐는 듯 등을 돌리고 비난의 화살을 쏘아댔다. 그는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며 간구의 이름을 저주하고 소리쳤지만 돌아오는 것은 교도관의 차가운 질책과 싸늘한 정적뿐이었다. 간구는 변호사를 통해 최태민에게 그가 숨겨둔 마지막 은닉 재산까지 찾아내어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통보를 보냈고, 이 소식을 들은 최태민은 실성한 사람처럼 웃다가 기절하여 의무실로 실려갔다. 이것은 간구가 그에게 내린 가장 잔인하고도 확실한 복수였으니, 그를 죽이는 대신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빼앗아 빈 껍데기만 남겨 둠으로써 살아있는 지옥을 맛보게 하는 것이었다. 모든 법적, 경제적 처리가 마무리되어 갈 무렵, 간구는 서연과 민준을 데리고 도심을 벗어나 교회의 한적한 호숫가로 드라이브를 나갔다. 그동안 숨가쁘게 달려온 전쟁 같은 시간들을 뒤로하고 가족만의 평화로운 시간을 갖기 위해서였는데, 차창 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평화롭기 그지없었지만 서연의 표정은 여전히 어두운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다. 호숫가 벤치에 앉아 놀고 있는 민준을 바라보며 간구는 조심스럽게 서연의 어깨를 감싸 안았고, 그녀는 힘없이 간구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왔다. 많이 힘들었지, 미안해. 내가 더 빨리 정리했어야 했는데. 간구의 사과에 서연은 고개를 저으며 나직하게 대답했다. 아니에요. 당신 덕분에 지옥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어요. 단지 아버지가 그렇게 무너지는 모습을 보는 게, 그리고
내 가족이 산산조각 났다는 사실이 아직은 좀 아프네요. 간구는 서연의 손을 잡고 따뜻하게 어루만지며 그녀의 상처를 위로해 주려 노력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당신에게 고통만 줬다면 그건 더 이상 가족이 아니야. 이제부터 우리가 진짜 가족을 만들어가면 돼. 당신과 민준이. 그리고 내가 서로를 지켜주고 아껴주는 그런 따뜻한 울타리 말이야. 서연은 간구의 진심 어린 눈빛을 바라보며 눈시울을 붉혔고 그가 왜 그토록 자신의 정체를 숨길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왜 이제야 괴물 같은 모습으로 세상에 나왔는지를 온전히 이해하게 되었다. 그녀는 간구의 손을 꽉 잡으며 약속해요. 다시는 혼자 짊어지려고 하지 않겠다고.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 함께 헤쳐나가기로 라고 말했다. 간구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이마에 입을 맞추었고 두 사람 사이에는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한 신뢰와 사랑의 끈이 연결되었다. 며칠 후 간구는 K카드의 공식 기자회견을 열고 한조그룹의 정상화 방안과 함께 자신의 거취에 대한 중대 발표를 했다. 그는 전문 경영인에게 회사의 운영을 맡기고 자신은 대주주로서의 역할에만 충실할 것이며 K카드의 수익금 상당 부분을 범죄 피해자 지원과 사회공헌 활동에 기부하겠다고 선언했다. 또한 그는 카메라를 정면으로 응시하며 힘은 약자를 보호하고 정의를 실현할 때만 가치가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제 힘을 올바른 곳에 쓰는데 주저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해 국민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다. 기자회견을 지켜보던 서연은 TV 속 남편의 모습이 더없이 자랑스럽게 느껴졌고 옆에서 민준이 우리 아빠 최고다 라고 외치자 환하게 웃으며 아이를 꼭 안아주었다. 간구는 회사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 평범한 남편이자 아빠의 일상으로 복귀했는데 펜트하우스의 주방에서 서투른 솜씨로 요리를 하고 있는 그의 뒷모습은 천하를 호령하던 CEO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어 보였다. 서연은 그런 간구를 놀리며 함께 저녁 식사를 준비했고 식탁에 둘러앉아 소소한 일상을 이야기하며 웃음꽃을 피우는 그 시간이야말로 간구가 목숨 걸고 지키고 싶었던 진정한 행복이었다. 식사 후 설거지를 하는 간구의 등 뒤로 다가간 서연은 그를 백허그하며 고마워요. 내 곁에 있어줘서 그리고 돌아와줘서 라고 속삭였다. 간구는 젖은 손을 닦고 돌아서서 그녀를 안아주며 내가 더 고맙지. 나를 믿고 기다려줘서. 당신은 나의 구원이야 라고 답했다. 그날 밤 민준을 재우고 난 뒤 간구와 서연은 테라스에 나와 와인잔을 기울이며 서울의 야경을 감상했다. 화려한 불빛들이 별처럼 반짝이는 도시를 내려다보며 간구는 문득 자신이 지나온 피 튀기는 전장들과 차가운 벙커의 밤들을 떠올렸다. 이제 그 모든 어둠은 사라지고 그의 곁에는 사랑하는 여인과 평온한 가정이 남아 있었다. 그는 과거의 자신을 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해준 서연에게 무한한 감사를 느끼며 앞으로 어떤 시련이 닥쳐도 이 손을 절대 놓지 않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했다. 서연 또한 간구의 단단한 어깨에 기대어 비로소 찾아온 평화와 행복을 만끽하며 불안했던 마음을 완전히 내려놓을 수 있었다. 한편 감옥에 있는 오 중진 의원은 면회를 온 자신의 변호사에게 간구에 대한 복수를 사주하려 했지만 변호사는 차갑게 거절하며 사임계를 제출하고 나가버렸다. 오 의원은 텅 빈 접견실에 홀로 남겨져 절규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두꺼운 콘크리트 벽에 막혀 밖으로 새어 나가지 못했다. 권력의 정점에 섰던 자의 말로는 이토록 처참하고 고독했으며 이는 인과응보라는 오래된 진리를 다시 한번 증명해 보이는 셈이었다. 세상은 간구의 활약으로 인해 조금 더 정의로워졌고 사람들은 악이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희망을 품게 되었다.
간구는 자신이 영웅이 되는 것을 원치 않았지만 시대는 그를 필요로 했고 그는 기꺼이 그 부름에 응답했다. 간구는 주말을 맞아 가족들과 함께 처갓집을 방문했는데 그곳은 이제 한광철 회장의 호화 저택이 아닌 서연의 어머니가 홀로 지내는 작은 아파트였다. 서연의 어머니는 처음에는 간구를 어려워하고 피하려 했지만 간구가 무릎을 꿇고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사위로서의 예를 다하자 얼어붙었던 마음을 열고 눈물을 흘리며 그를 받아들였다. 자네를 몰라봐서 미안하네. 우리 서연이 잘 부탁해. 장모님의 떨리는 손을 잡은 간구는 걱정 마십시오. 제 목숨보다 소중히 아끼겠습니다. 라고 약속했고 이로써 오랫동안 묵혀왔던 가족 간의 갈등과 앙금도 눈 녹듯이 사라지게 되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 안에서 잠든 민중과 서연을 보며 간구는 운전대를 잡은 손에 묘한 전율을 느꼈다. 그것은 적을 제압했을 때의 쾌감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가슴 벅찬 충만감과 행복감이었다. 그는 백미러로 자신의 얼굴을 힐끔 쳐다보았는데 그곳에는 더 이상 날선 맹수의 눈빛이 아닌 부드럽고 온화한 가장의 미소가 자리 잡고 있었다.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경비원 강구도 CEO 강구도 모두 나다. 하지만 가장 마음에 드는 건 바로 지금 서연이의 남편이자 민준이의 아빠인 나다. 그는 엑셀러레이터를 밟으며 따뜻한 불빛이 기다리는 집으로 향했다. 밤하늘에는 유난히 밝은 별 하나가 그들의 귀갓길을 비추고 있었고 간구는 그것이 자신들을 축복하는 신의 윙크라고 생각하며 미소 지었다. 이제 모든 폭풍은 지나갔고 그들 앞에는 꽃길만이 펼쳐져 있을 것이라는 믿음과 함께 간구의 인생 2막은 비로소 화려하고 아름답게 시작되고 있었다. 그는 창문을 열고 시원한 밤바람을 맞으며 이 평범하고도 소중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언제든 다시 영웅이 될 준비가 되어 있음을, 아니 영웅보다 더한 존재라도 될 수 있음을 되새겼다. 정의의 여신은 눈을 가리고 있지만 간구의 눈은 언제나 가족을 향해 뜨겁게 열려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그가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이자 원동력이었다. 계절이 2번 바뀌어 어느덧 차가운 바람이 잦아들고 따스한 봄 기운이 대지를 감싸 안을 무렵 대한민국 재계 서열의 판도는 간구가 이끄는 K가드와 새롭게 태어난 한조그룹을 중심으로 완전히 재편되어 있었는데 과거의 부패와 비리로 얼룩졌던 기업 문화는 간구의 강력한 리더십 아래 투명하고 공정한 시스템으로 탈바꿈하여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었다. 간구는 한조그룹의 회장실을 점거하고 있던 낡은 관습의 상징물들을 모두 치워버리고 그 자리에 직원들과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오픈형 회의 테이블을 배치함으로써 권위주의를 타파하고 실용주의를 추구하는 자신의 경영 철학을 몸소 실천해 보였다. 그는 매일 아침 수행기사가 운전하는 리무진 대신 직접 차를 몰고 출근하며 로비에서 마주치는 경비원들과 청소 직원들에게 먼저 허리 숙여 인사했고 이러한 그의 파격적인 행보는 경비원 출신 회장이라는 그의 독특한 이력과 맞물려 직원들에게 깊은 감동과 존경심을 불러일으키며 그룹 전체에 신선한 활력을 불어넣고 있었다. 서연 또한 과거에 위축되고 소심했던 재벌가 막내딸의 모습에서 완전히 벗어나 자신의 이름을 딴 서연재단을 설립하고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자선 활동에 전념하며 당당한 여성 리더로서의 삶을 개척해 나가고 있었다. 그녀는 특히 가정폭력 피해 여성들과 한부모 가정 아이들을 돕는 일에 앞장섰는데 자신이 직접 겪었던 아픔과 공포를 승화시켜 그들에게 진실한 위로와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표상으로 칭송받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나 딸로서가 아니라 한서연이라는 온전한 주체로서 세상과 마주하고 있었으며
바쁜 일정 속에서도 매일 저녁이면 반드시 가족과 함께 식사하는 원칙을 고수하며 일과 가정의 균형을 완벽하게 맞춰 나가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서는 그늘이 사라지고 자신감 넘치는 미소가 떠나지 않았는데, 이는 강구가 그녀에게 선물해준 가장 값진 보석이자 그가 목숨을 걸고 지켜낸 승리의 증거이기도 했다. 어느 화창한 주말 오후, 간구와 서연은 민준을 데리고 교회에 위치한 교도소를 찾았는데, 그곳에는 한때 세상을 호령하다가 이제는 초라한 수인 번호를 달고 죗값을 치르고 있는 한광철 전 회장이 수감되어 있었다. 면회실에 투명한 유리벽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은 한 회장은 불과 1년 사이에 10년은 더 늙어버린 듯 백발이 성성하고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어 보는 이로 하여금 인생 무상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했다. 그는 강구와 서연, 그리고 훌쩍 자란 손자 민준을 보자마자 회한의 눈물을 쏟아내며 고개를 들지 못했는데, 과거의 오만하고 독선적인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뒤늦은 후회와 죄책감만이 그의 굽은 등을 더욱 무겁게 짓누르고 있는 듯했다. 서연은 그런 아버지를 담담한 눈빛으로 바라보며 수화기를 들고 건강은 좀 어떠세요? 민준이가 할아버지 보고 싶다고 해서 데려왔어요. 라고 차분하게 안부를 물었다. 한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유리벽에 손을 대며 민준을 애처롭게 바라보았고, 내가 죽일 놈이다. 너희들에게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어. 용서해달라는 말도 염치가 없어서 못하겠구나. 라고 오열하며 참회했다. 간구는 묵묵히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는데, 회장님, 아니 장인어른, 과거를 되돌릴 수는 없지만 남은 시간 동안 진심으로 반성하고 속죄하신다면 언젠가는 민준이에게 부끄럽지 않은 할아버지가 되실 수 있을 겁니다. 저희는 당신을 원망하는데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당신이 망가뜨린 것들을 바로잡는 데 쓸 겁니다. 라고 뼈있는 조언을 건넸다. 그것은 용서인 동시에 영원히 잊지 않겠다는 경고이기도 했으며, 한 회장은 강구의 말에 고개를 깊이 숙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릴 뿐이었다. 면회 시간을 마치고 나오는 길, 서연은 교도소의 높은 담벼락을 올려다보며 길고 길었던 아버지의 그늘에서 비로소 완전히 해방되었음을 느꼈고, 옆에서 손을 잡아주는 간구의 온기의 의지에 가벼운 발걸음을 옮길 수 있었다. 한편 최태민은 교도소 내에서도 악명 높은 문제수로 찍혀 독방과 징벌방을 오가며 비참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는데, 그는 여전히 자신의 몰락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허공에 대고 간구를 저주하거나 자신의 옛 지위를 들먹이며 교도관들에게 행패를 부리다가 제압당하기 일쑤였다. 그의 정신은 이미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져 현실과 망상을 구분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고, 그를 면회 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으며 가족들조차 그를 버리고 해외로 이민을 떠나버린 상태였다. 간구는 가끔 보고되는 최태민의 근황을 전해 들으며 씁쓸한 표정을 지었지만 더 이상 그에게 감정을 소모할 가치조차 느끼지 못했기에 그저 스스로 만든 지옥에서 영원히 살게 내버려둬 라고 짧게 일축했다. 악인은 결국 스스로 파멸한다는 인과응보의 법칙이 최태민이라는 인간을 통해 명징하게 증명되고 있었고, 간구는 그것을 반면교사 삼아 자신은 절대 권력에 취해 괴물이 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했다. 봄비가 촉촉하게 내리는 날 저녁, 간구는 K카드 창립 기념일이자 한조그룹 합병 1주년을 기념하는 자선 갈라 행사를 주최했는데, 대한민국 정재계의 주요 인사들은 물론 유명 연예인들과 사회운동가들이 대거 참석하여 성황을 이루었다. 행사장 입구에는 진정한 힘은 보호에서 나온다라는 간구의 친필 슬로건이 큼지막하게 걸려 있었고, 참석자들은 간구가 보여준 혁신적인 리더십과 사회공헌 활동에 대해 아낌없는 찬사를 보내고 있었다. 간구는 턱시도를 입고
단상에 올라 기념사를 시작했는데 그는 화려한 수사여구 대신 진솔한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놓으며 청중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저는 불과 1년 전만 해도 이 건물의 지하 주차장에서 경비원으로 일하며 여러분의 차문을 열어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배웠던 것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화려한 명함이 아니라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가족을 위해 헌신하는 책임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의 연설은 장내를 숙연하게 만들었고 이어서 그가 제가 가진 힘과 재력은 제 것이 아니라 이 사회가 잠시 저에게 맡겨준 것일 뿐입니다. 저는 이 힘을 약자를 보호하고 정의를 바로 세우는 데 끝까지 사용할 것이며 제 아내와 아이가 살아갈 세상이 조금 더 따뜻하고 공정한 곳이 되도록 만드는 밑거름이 되겠습니다. 라고 힘주어 말하자 우레와 같은 기립박수가 터져 나왔다. 서연은 단상 아래에서 눈시울을 붉히며 남편을 바라보았고 간구는 연설을 마치고 내려와 서연에게 다가가 정중하게 손을 내밀며 춤을 청했다. 왈츠 선율이 흐르는 가운데 두 사람은 서로를 꼭 껴안고 춤을 추기 시작했고 스포트라이트가 그들을 비추자 마치 동화 속의 왕자님과 공주님처럼 아름다운 광경이 연출되었다. 간구는 서연의 귓가에 사랑해, 그리고 고마워, 나를 다시 세상 밖으로 꺼내줘서 라고 속삭였고 서연은 나도 사랑해요, 영원히 당신 편이 되어줄게요 라고 화답하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행사가 끝난 후 간구와 서연은 수행원들을 물리치고 둘만의 시간을 갖기 위해 예전에 살았던 허름한 임대 아파트 동네를 찾았다. 재개발이 확정되어 곧 사라질 그곳은 인적이 드물고 가로등도 깜빡거리는 낡은 골목길이었지만 두 사람에게는 가장 힘들었지만 서로의 온기만으로 버텨냈던 소중한 추억이 깃든 장소였다. 그들은 손을 잡고 익숙한 골목길을 걸으며 편의점에서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던 시절과 난방비가 아까워 서로를 꼭 끌어안고 잠들었던 겨울밤의 기억들을 이야기하며 웃음꽃을 피웠다. 간구는 낡은 놀이터 그네에 앉아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이곳에서의 시간이 없었다면 지금의 나도 없었을 거야. 가난하고 힘들었지만 당신과 민준이가 있어서 나는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었어 라고 회상했다. 서연은 그네 옆에 서서 간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그때나 지금이나 당신은 내게 최고의 남편이에요. 돈이 많든 적든 당신의 본질은 변하지 않으니까요 라고 말해주었다. 간구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연을 마주보며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는데 그 안에는 화려한 다이아몬드 반지가 아닌 투박하지만 따뜻한 느낌을 주는 나무로 깎아 만든 반지가 들어있었다. 이거 기억나. 우리가 처음 결혼할 때 돈이 없어서 내가 직접 깎아서 만들어줬던 반지. 잃어버린 줄 알았는데 이사할 때 찾았어. 간구의 말에 서연은 눈물을 글썽이며 반지를 받아들었고 간구는 그녀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며 다시 한번 프로포즈했다. 이 반지를 끼워줄 때의 마음, 절대 잊지 않을게. 평생 당신과 민준이의 경비원이 되어 당신들의 꿈과 행복을 지켜줄게. 나랑 다시 결혼해 줄래?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간구의 품에 안겼고 두 사람은 낡은 가로등 불빛 아래에서 뜨거운 키스를 나누며 변치 않는 사랑을 맹세했다. 시간이 흘러 민준이 초등학생이 되었을 때 간구는 주말마다 아들을 데리고 K가드의 훈련장을 찾아 호신술과 생존 기술을 가르쳤는데 이는 아이를 싸움꾼으로 키우기 위함이 아니라 자신과 소중한 사람을 지킬 수 있는 강인한 정신력과 신체를 길러주기 위함이었다. 민주는 아빠를 닮아 운동신경이 뛰어났고 무엇보다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정의로운 성품을 가지고 있어 간구를 흐뭇하게 했다. 어느 날 훈련을 마치고 벤치에 앉아 물을 마시던 민준이 간구에게 물었다. 아빠는 회장님이 더 좋아요? 아니면 경비원 아저씨가 더 좋아요?
간구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다. 아빠는 민준이 아빠일 때가 제일 좋아. 하지만 굳이 고르자면 경비원이 더 멋진 것 같아. 누군가를 지킨다는 건 세상에서 제일 멋진 일이거든. 민준은 아빠의 말뜻을 다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아빠의 눈빛이 그 어느 때보다 빛나고 있다는 것은 느낄 수 있었다. 간구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먼 산을 바라보았는데 그의 마음속에는 지난날의 치열했던 전투와 복수의 기억들이 이제는 아련한 추억으로 자리 잡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걸어온 길이 결코 평탄하지 않았고 때로는 손에 피를 묻혀야 했지만 그 모든 과정이 결국 사랑하는 가족을 지키기 위한 필연적인 선택이었음을 후회하지 않았다. 그는 이제 자신에게 주어진 거대한 힘과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이되 그것에 짓눌리지 않고 즐길 줄 아는 여유를 가지게 되었다. K가드는 전 세계 분쟁 지역에서 평화 유지 활동을 수행하며 국제적인 명성을 얻었고 한조그룹은 투명 경영의 모델이 되어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희망으로 떠올랐다.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 서 있는 간구였지만 그는 여전히 퇴근길에 붕어빵을 사들고 집에 가서 아내와 아이가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는 것을 가장 큰 행복으로 여기는 평범한 가장이었다. 간구는 베란다로 나와 밤 공기를 쐬며 도시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수많은 불빛들이 점점이 박혀있는 서울의 밤은 여전히 아름답고도 치열하게 돌아가고 있었지만 간구는 더 이상 그 속에서 고독하거나 불안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뒤에 든든한 가족이라는 성체가 버티고 있음을 알기에 그리고 자신이 지켜야 할 명확한 이유가 있기에 그 어떤 어둠도 두려워하지 않을 자신이 있었다. 그는 밤하늘을 향해 윙크를 보내며 와인잔을 들어 올렸다. 자, 이제 또 다른 내일을 위해 우리의 완벽한 해피엔딩을 위하여 그가 잔을 비우자 어디선가 시원한 바람이 불어와 그의 머리카락을 헝클어뜨리고 지나갔고 간구의 입가에는 세상에서 가장 평온하고 행복한 미소가 번졌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나지만 간구와 서연 그리고 민준이 써 내려갈 행복의 역사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일 것이다. 가난한 경비원으로 위장했던 CEO와 그를 사랑했던 재벌가 딸의 파란만장했던 로맨스는 시련과 고난을 통해 더욱 단단해진 사랑과 신뢰를 바탕으로 영원히 빛나는 전설로 남게 되었다. 세상은 그들을 신데렐라 스토리의 역버전이라 부르며 부러워했지만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남들의 시선이 아니라 서로를 바라보는 따뜻한 눈빛과 맞잡은 두 손의 온기였다. 그렇게 그들은 서로의 구원이자 우주가 되어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다는 동화 속 결말보다 더 아름다운 현실을 만들어가고 있었다.